과학하고 앉아있네. 자, 뉴스 애널리스트 6월호 시작하겠습니다. 와. 근데 그동안 파행으로 진행됐었잖아요. 다행으로. 네. 미국 가는 문제 하고 뭐 이래저래 하고 지난번에는 또 저하고 정 교수님하고 제 북토크를 했죠. 예, 북토크 AI를 다루고 있는 네. 예, 기계 속의 유령이라는 네. 북토크 명저를 다뤘죠. 명저 치고는 글이 많이 팔리지 않고 있으나 그건 아마 뭐 작금의 정치 상황이라든가 그 세계의 정세 때문이 아닌가라는 그렇죠. 생각을 온난화도 있고. 과연 예, 온난화 기후변화, 그리고 기후변화. 뭐 오래된 문제들 있잖아요. 네네네. 뭐 배고픈 거, 졸린 네네네. 거, 뭐 이런 문제들, 가난. 가난 예. 그런 문제들 때문에 안 팔리는 것 같은데 아, 여하튼 네,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됐었고 오늘은 이제 오랜만에 다시 풀 컨디션으로 네,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랜만에 하니 떨리네요. 그러게요. 뭐가 떨리긴 또 뭐가 떨려요. 아까 한 5분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네. 네. 긴장되네요. 네, 긴장하실 거 하나도 없고 늘 하던 방식대로 하면 됩니다. 뉴스 애널리스트에서는 제가 주로 오프닝 때 AI 얘기를 많이 드리고 있어요. 예, 그리고 저 한태성대에서는 뭐 우주과학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AI 얘기가 재밌는 게 늘 나오지 않습니까? 예, 거의 뭐 매일같이 뉴스가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 흥미로운 것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자, 이 사진인지 그림인지 무엇인지 모를 이 작품이에요. 근데 느낌은 좋아요. 솔직히 새인 듯하다 외에는 잘 모르겠고 뭔지. 근데 이게 왜 그 미드전이 처음 나오고 네네. 그 AI 작품을 그 미전에 냈다가 미술전에 냈다가 그게 대상 AI인지 받은 모르고 거. 상을 준 적은 있잖아요. 스페이스 오페라였죠. 네네. 그게 꽤 화제가 됐었는데 이건 이제 반대 상황인데 AI 사진 콘테스트였던 거예요. 네. 아, 거기에 사람이 이건 AI가 아닙니다. 사람이 진짜 찍은 사진이에요. 네. 이거를 냈는데 이게 1등을 차지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AI의 복수인가 인간의 뭐 이런 생각도 하게 되는. 네. 근데 실제로 사진작가의 의도가 AI보다 대자연이 더 아름답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네. 굳이 일부러 이렇게 한 거래요. 네. 하지만 수상은 취소가 됐습니다. 어. 이 콘테스트가 1839 어워드라는 건데 꽤 권위 있는 그런 사진 콘테스트라고 해요. 근데 여기 이제 AI 부문이 생겼던 거죠. 네. 이 작품은 플라밍곤이라는 이미지인데 네. 실사 사진입니다. 너무 예뻐요. 너무 예뻐요. 근데 이렇게 머리가 안 보이고 막 좀 그렇잖아요. 네. 그래서 이 사진을 본 분들이 AI일 거라고 너무 이제 쉽게 생각할 수 있었어요. 아. 뭔가 조금 AI에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느낌과 부합되는 그런 사진이긴 하잖아요. 지금 다들 보시는 것처럼. 이 아스트레이라는 작가인데 뭐 2022년에 찍었다고 하고 카리브해에서 니콘 D750으로 찍었다고 합니다. D750 좋은 좋은 카메라죠. 카메라군요. 아. 근데 촬영 각도 때문에 이제 머리가 없는 것처럼 보이고 심사위원들도 AI라고 생각을 했다. AI 이미지에 약간의 뭔가 그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말씀을 드리자면 AI 콘테스트는 AI가로 만든 것 같지 않은 것을 높은 상을 주거든요. 높은 그레이드를 줘요. 그러니까 네. 이건 진짜 AI 안 같다라고 한단 말이에요. 보통 AI 콘테스트라고 하는 것은 AI로 만든 것을 잘 만든 것을 뽑아야 되는데 그 잘 만든 기준이 AI가 아닌 것 같은 거여야 된단 말이죠. 그런 의미에서 진짜 사진을 냈으니까 사실은 조금 비겁한 거죠. 그런 AI, 건가요? 예, 그렇죠. AI로 가장 자연스러운 사진을 뽑는 것 자체가 AI 기술의 목적이고, AI가 뭔가 이렇게 대체하려고 하는 것인 건데, 대체할 수 있는지 그 가능성을 실험해 보려고 하는 것인데, 진짜로 내버리고서는 내가 AI로 했다라고 하면은, 아니, AI로 벌써 이 정도까지? 이랬고 놀랬다가, 아니구만. 당연히 취소가 되겠어요. 네, 하여튼 혼란상입니다. 여러 가지로. 네, 혼란상이 벌어지고 있고 이 콘테스트뿐만 아니고 요즘 각종 사진 콘테스트에서 이미 생성 AI가 등장을 하고 있으니까 그 별도로 AI 분야를 개설해서 운영을 하고 있대요. 아. 근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실제 사진과 분리를 하기 위해서죠. 네. 그러니까 섞여서 지난번 옛날처럼 그렇게 안 되게 네. 사진은 사진대로 주고 AI는 AI대로 주자라는 그런 관점으로 이제 하고 있는데 근데 이 작품 같은 경우에는 AI라고 냈고 그리고 네티즌 투표로 인기상까지 받았다고 합니다. 아. 그래서 논란이 됐고 근데 이분이 이제 이런 일을 한 이유를 인터뷰를 하면서 밝히기를
심사위원들에게 미안하지만 이처럼 AI의 제보를 알리는 것이 AI가 사람을 속이는 것보다 더 나쁜 일은 아니라고 본다라는 그런 관점. 이건 뭐 전 교수님은 별로 좋아하지 않을 것 같은. 네, 좀 시시하네요라고 생각이 그리고 실제 자연보다 더 환상적이고 창의적인 것은 없다. 신기술을 악마화할 생각은 없지만 그 한계와 위험성을 더 분명하게 보고 있다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최 측은 또 한편 작가의 의도는 알겠고 존중을 하겠지만 그래도 상을 줄 수는 없다. 그렇죠. 왜냐면 평가 자격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원칙이라는 게 있는 거니까. 그분하고 마강수 씨하고 한번 싸움 붙여보고 싶네요. 아티피셜한 아트가 얼마나 아름다운지에 대해서 마강수 씨가 무덤에서 소환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사실 오늘 다루진 않지만은 이번에 테창이 와서 네. AI에 대해서 얘기한 것도 지금 굉장히 논쟁이 되고 있거든요. 네. 저는 이제 초대를 받았는데 아침에 일어나질 못해서 못 갔어요. 큰 이유죠. 네, 큰 이유죠. 심지어 는 초대장을 이중으로 받았습니다. 두 분이 저를 초대해 주셨는데 가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연출이 됐는데 나중에 보니까는 다른 분들은 다 주문을 하시고 테드창만 직접 왔다고 하는데 나중에 이제 아마 기회가 있으면 소개를 해드리겠지만 테드창의 관점이 조금 뭐랄까 AI 하는 분들 입장이나 요즘 분위기로 보기엔 좀 고루하다라는 보수적이었죠. 좀. 보수적이다. 근데 이런 비판을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다음에 드리도록 하고 네. 여하튼간에 이런저런 얘기들이 계속 AI 관련돼서 쏟아져 나온다라고 해서 하나를 더 얘기를 드릴 건데 네. 그것은 무엇이냐? AI가 100년 안에 인류를 멸종시킬 확률이 100%에 가깝다라고 저 로만 암풀스키라는 루이빌 대학교 사이버 보안 연구소 교수님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저 표정만 봐도 인류 멸망을 걱정하고 있는 그런 그 네네. 암울한 그림자가 얼굴에 깔려 있는 네, 그런 분이신데 이유는 뭐냐 하면 AI의 완전한 통제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네. 안전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언제 어느 정도의 규모냐인 것이지. 이분은 사실 인공지능 전문가고 사이버 보안 전문가입니다. 이분이 말한 것은 100%는 아니고 99.9%였어요. 100년 안에 인류가 파괴될 AI에 의해서 파괴될 확률을 99.9%로 봤는데 그 정확하게 다시 말씀을 드리면 AI가 인류를 멸망시킬 가능성은 어디에 달려 있느냐? 인간이 향후 100년 안에 버그가 없이 고도로 복잡한 소프트웨어를 코딩할 수 있는지에 달려 있다. 근데 버그가 없는 코딩이 가능한가? 완벽한 그것도 AI 수준의 어마어마한 이 모델을 만드는데 버그가 없는 그러니까 모든 분야에서 완벽은 불가능하잖아요. 그거는 이제 코딩에서도 프로그래밍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AI 모델을 버그가 없이 완벽하게 만드는 건 불가능하기 때문에 결국은 사고가 난다는 거예요. 그 사고를 피할 방법이 없다. 언제 어느 정도 규모냐일 뿐이고 게다가 요즘 그 인공 일반지능 AGI 혹은 뭐 범용 인공지능 얘기 많이 하잖아요. 저 3, 4년 전만 해도 10년, 15년 후에 나온다더니 이제는 3년 후에 나온다고 얘기하고 있고 뭐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정신이 하나도 없는데 이 인공 일반지능이 등장하면 상황은 더 심각해질 것이고 왜냐하면 이제 얘가 우리보다 더 똑똑해질 테니까 기본적으로 뭘 할지 예측할 수도 없고 그리고 우리가 인간은 아직 존재하는지도 모르는 거 그런 것들을 찾아내고 할 것이고 그런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AI를 통제할 수 있느냐 이제라는 얘기인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프로그래밍이나 코딩을 몰라도 원론적으로는 아주 합리적인 그럴듯한 얘기죠 사실. 그래서 이분은 인류의 운명을 세 가지 중 하나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AI가 모두를 죽인다. 우리 모두. 100년 후면은 우리 후손이니까 그나마 우리는 후손들은 알아서 하지 뭐 네, 그러잖아요. 사후가 될 테니까. 또 요즘 후손도 많이 안 갖는 성향이 있으니까. 한국에 한해서는. 네. 그래서 AI가 모두를 죽이거나 아니면 AI로 인해 모두가 고통을 받아 차라리 죽기를 바라거나 노예 상태가 됐던가 아니면 진짜 뭐 매트릭스처럼 뭔가 배터리 같이 막 이렇게 자기가 모르면 상관없는데 매트릭스는 모르잖아요. 근데 알면서 그렇게 돼 있으면 정말 싫겠죠. 아니면 모든 인간이 목적을 완전히 상실하는 상황이다. 근데 제 생각에는 세 가지 중에 세 번째 거는 굉장히 현실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도 그렇고 그게 나쁘기만 할까라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이게 이 얘기를 하기 시작하면 되게 복잡한 얘기가 되지만 이미 7, 80년대 인공지능이 논의가 되기 시작하면서 좀 구체적으로 특히 이제 80년대 후반에 들어서면서 그때부터는 AI가 인간의 역할을 정말로 대신하게 될 것이고 인간은 은퇴하게 된다. 천천히 퇴장한다. 그러니까 인간의 역할은 다 한 것이다. 노동 없는 미래 이런 책도 나오고. 예, 그렇죠. 그 노동이 이제 지식 노동으로 이기도 하고 나중에는 아예 그냥 머리를 쓰거나 생각을 하거나 뭔가 창발적인 행위를 하는 것 자체가 AI에게 이제 넘어가는 것이고 인간은 이제 쉬면서 천천히 멸종되는 카우치 포테이토처럼 예, 사라지는 그렇게 거죠. 엄청나게 뚱뚱해지거나 아니면 그런 거는 AI가 어떻게 해주겠죠. 네. 그렇죠? 그것도 못하면 안 되지. 우리가 은퇴하고 AI가 넘겨주겠다는데. 그렇게 무능하면 안 되지. 그러니까 빨리 우리가 나도. 다 넘겨주겠다는데 우리 살 그 빼는 정도는 것도 안 해줄 해줘야지. 정도로 그렇게까지 하면 안 되지. 너는 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우리 오래 살게 해주고 어쨌든 간에 길게 보면 이게 이제 인류의 멸종의 길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특히 방금 우리가 얘기하는 목적 상실 부분은 AI가 인간의 창의성을 대신하고 일자리를 빼앗고 혹은 가져가고 그래서 인간의 존재 가치가 없어져 간다라는 전망은 사실 뭐 말씀 우리 나눈 것처럼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미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AI가 우리를 다 죽이는 거는 터미네이터류의 설정이고 그래서 어쨌든 99.9%라는 이런 퍼센트를 언급을 했다. 전문가가 이런 부분이 상당히 인상적이고요. 그런데 또 사실은 전반적으로 AI 전문가들의 이제 관점을 보면 AI로 인한 인간의 멸종 가능성은 보통 10에서 20% 정도로 봐요. 보고 있고 현재로는. 그리고 옥스퍼드 대학교가 최근에 과학자 2,778명인데 AI 쪽만 아닙니다. 2,778명의 과학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5% 정도 수준으로 인류가 멸종할 것이다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세요? 전 교수님은 AI 전문가의 책 언제 나옵니까? 그리고 죄송합니다. 책 좀 몇 달째 책 일 년, 들고 일 와서 년째야. 보여주고 광고 좀 하자고. 1년째 사과. 이래서 사과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튼 저는 사실은 견해가 없어요. 사실은 견해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냥 프롬프트로 이미지 만드는 그런 쪽에 조금 특화되어 있을 뿐이지 AI 전체가 인간을 뭐 어떻게 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저는 견해가 없는데 사실 둘 다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분 말도 분명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근데 계속 그런 생각은 들어요. 뭐 멸종할 것 같지는 않지만 이건 그냥 단순히 멸종할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왜 그렇게 생각하게 됐냐면 AI가 인간 같은 생각을 한다라는 말에 인간 같은 생각이란 것 자체 정의를 안 하고 계속 시작하고 있다는 생각밖에 안 들거든요. 인간 같은 게 대체 뭘까요? 대체 그냥 인간이랑 똑같은 지능? 근데 우리는 인간같이 생각한다고 했을 때 그냥 인간의 지능만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막 뭐 욕망도 얘기하고 감정도 얘기하고 기분도 얘기하고 그다음에 뭐 유전자가 막 끌어당기는 선택 같은 것도 인간에게 있는 거잖아요. 인간의 지능, 인간의 생각, 인간 같음 이거 자체를 정의를 안 한 채로 계속 무용한 논의를 계속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리고 인간이 목적 정도는 없어져도 상관없지 않나. 인간은 뭐 그래도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좀 그런 세계를 한번 뭐 대비해봐도 되지 않을까? 이런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AI 이전에도 인류를 멸종시킬 확률이 충분히 존재하는 다양한 것들이 있어 왔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원자폭탄도 마찬가지고 네네네. 기타 등등 게다가 우리는 목전에 이제 기후변화에 대한 위기를 그쵸. 갖고 있기 때문에 그냥 뭐 친구들끼리 농담을 어차피 2050년에는 다 죽을 거다. 해수면 때문에. 다 죽을 거니까 네, 우리가 네. 지금 뭐 네. 부질없다 이 농담처럼 AI가 노력 안 해도 그렇죠, 그렇죠. 굳이 노력하지 않아도 AI는 일어나서 AI가 인공지능이 정말로 인간 이상이 되는 순간 걔가 제일 먼저 해결해야 될 건 인간을 지배하기 위해서 기후온난화를 해결하는 것부터 해야 돼요. 장애가 멸종시키기 위해서는 일단 인류를 살려야 보존을 되거든. 해놔야 지구를 이제 멸종시킬 개선하는 수 있지 것부터 않을까. 해야 됩니다. 걔는. 그리고 일단 다양성에 대한 믿음이 아직 있어서 그러니까 그럼요. AI가 예측하는 범위 내의 어떤 인간의 행태는 지금까지 과거에 인류가 해왔던 것들의 어떤 그걸 그쵸. 학습한 결과로 네네. 이해하고 있을 거잖아요. 네네. 근데 항상 튀는 데이터들로서의 인간들은 언제나 존재해왔고 지금도 어쩌면 이 예측하는 것도 죄송하지만 저 사람이 하는 거잖아요. 네네네네. 결국 저런 가능성의 예측조차도. 그러니까 분명히 희망은 있다. 세상에 미친놈은 항상 있었다. 그렇죠, 그렇죠. 엄마 말 안 듣는 개체들이 진화에 성공했다라고 네. 흔히 말하는 것처럼
저희도 쉽게는 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저 이분 딱 보자마자 저 눈빛 어디서 봤는데 저렇게 심각하고 진지한 눈빛 그리고선 너네들은 곧 죽을 거야 막 이렇게 하는 그 눈빛 어디서 봤는데 어디서 누군지 봤나 알아요. 했는데 그레타 툰베리였어요. 아. 똑같다. 근데 아, 그레타 그렇구나. 근데 그레타 툰베리 쪽이 훨씬 더 와닿는다 나는. 저는 닥터하우스를 아 떠올렸는데 그렇군요. 네, 전 그레타 툰베리였습니다. 여하튼 뭐 이런 시대입니다. 인류가 곧 멸망할지도 모른다. 우리가 스스로 만든 피조물에 의해서 이런 게 아주 진지하게 게다가 얘는 무기도 아닌데 원래는 하긴. 네. 그냥 핵무기는 어쨌든 무기로 만든 건데 이건 그것도 아니고 그런 얘기가 매일같이 나오는 시대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일단 멸종이란 건 어려운 일이잖아요. 하나도 남김없이 다 인류를 뭐 없앤다던가 이거는 정말 마음 먹고 다 때려 죽이는 것도 끝까지 다 죽이는 건 쉬운 게 아니고 어딘가 숨어서 또 암약하는 뭐 그쵸. 암약하는 네? 막 빨치산 이런 레지스탕스. 저한곳 그러니까 저항군이 있을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역할이 없어져도 인간이 지금 80억 명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다 없어질 때까지는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릴 거예요. 그래서 멸종이라는 말은 사실 어려운 용어다. 여기에 확률을 따지는 것은. 네. 그래서 이런 식의 질문 자체에 대해서 그러니까 저는 좀 인문학적으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그 인간의 정의도 돼 있지 않지만 멸종이란 말 같은 것도 우리가 정의를 안 구체적인 하잖아요. 정의 없이 쓰고 있어요 지금.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때문에 좀 더 혼란이 좀 생기는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이분의 생각은 그런 것 같습니다. 인류의 많은 부분을 기계가 대신하고 인류가 무용해지는 그런 흐름 속에 우리가 있다. 그것이 이번 세기 내에 매우 구체적으로 드러날 수 있는 그런 모습은 충분히 생각할 수 있을 것 같다는 그런 얘기인 것 같아서 여하튼 그렇습니다. 저희는 이제 궁금해지죠.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과연 AI가 어떤 모습들을 보이게 될까 기대도 되지만 여전히 좀 약간의 두려움도 있고 저는 원래는 항상 기대만 했었어요. 근데 이제는 좀 무서워요. 네. 그거는 제가 빨리 제가 기계 몸을 얻어서 AI와 융합돼야 되는데 그럴 기회가 없을까봐 영생 그게 무서운 겁니다 사실은. AI가 돼야 돼 내가 내가 사는 길은 인간 다 멸종하라 그래요. 내가 AI가 되는 거야. 그렇죠. 네. 그만해야겠죠? 저는 사실 그 파토님 오늘 어떤 말씀하실지 모르고 처음에 그 플라밍고 사진만 봤을 때는 제가 어제 우연히 기사를 봤는데 외국의 어떤 동물원에서 보호하고 이제 사육하고 있는 플라밍고 중에 70살 정도 된 플라밍고가 그동안은 이제 소위 말하는 이성교제에 전혀 관심을 보이지 않고 그렇게 오랜 세월을 살아왔었는데 최근에 33살 연하의 수컷 플라밍고와 드디어 이제 사랑에 빠져서 이제 알을 낳았다 이런 기사를 어제 봤거든요. 네. 근데 왔는데 플라밍고 한 마리 사진이 딱 있길래 혹시 그 말씀을 하시려고 그러나? 이제 이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아, 전혀 다른 얘기거든요. 야, 그것도 되게 흥미로운 얘기긴 아, 합니다. 굉장히 흥미롭다. 야, 근데 플라멩고가 그렇게 오래 살아요? 네, 오래 살고 더 오래 산 기록으로 남아있는 애가 87세였나? 80대 중반까지 살았던 기록이 남아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군요. 우와. 저는 인간은 요즘 이제 그거보다 더 오래 사는 네. 흐름으로 가고 있고 특히 저의 경우는 500년 최소 500년을 지금 잡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다 멸종하는 저 말대로 다 멸종하는 가운데로 저만 유일하게 혼자 살아남아서 골골 500년이다. 골골 혼자 게릴라가 되어 AI와 싸우고 그거 있잖아 그 나는 전설이다 그런 얘기잖아요. 네, 그만하고요. 이렇게 어쨌든 흥미로운 상황들 벌어지고 있고 AI 책이 나오면 제 책은 진작에 나왔지 않습니까? 죄송합니다. 네, 좋은 걸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기대를 하고 있다라는 얘기. 자, 그리고 이제 안 박사님이 해주실 얘기인데 네. 지난번에 우리가 그 신청곡은 아니지만 신청을 드린 거잖아요. 그쵸. 이 귀여운 동물 이거. 그쵸. 그죠? 너무 행복합니다. 네, 이 얘기를 저희가 해달라고 요청을 드렸고 그쵸. 가져오셨습니다. 아유, 맞습니다. 네. 너무 좋습니다. 화면 한번 봐주시죠. 네. 엄마 미소. 일단 흐뭇한 미소 한번 짓고 시작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잇몸이 말라요, 자꾸. 사람이 탈 쓰고 있는 거랑 너무 비슷해요. 너무 귀엽지 않습니까? 사람은 저렇게 귀여운 프로포션이 나오지 않습니다. 아, 사람 디자인은 좀 별로예요. 동물 디자인. 아무튼 보시는 바와 같이 오늘의 주제는 판다. 판다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믿진 않지만 만약에 진짜 혹시나 설마 다음 생이라는 게 있다면 판다로 태어나고 싶다. 아. 네. 저 어떤 그 귀여움과 게으름 이런 것들. 아, 그렇죠. 아무것도 안 하고 전 레서피 한다. 아무것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누워 있음. 하지만 돌봐줌. 아, 너무 좋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판다 얘기를 준비했는데요. 제가 이제 자료를 만들다가 폭주해서 제목을 한번 이렇게 붙여봤어요. 아, 정말 최고네요. 귀여운 건 옆에 귀여운 건 옆에 귀여운 건 옆에 귀여운 이러면서 네. 해봤는데요. 이 사진을 보여드리려고 했습니다. 진짜 최고다. 미묘하게 관상 달라. 맞습니다. 이게 이렇게 온라인에 이제 떠도는 사진들 중에서 이제 그 판다 이 얼굴이죠. 얼굴만 모아놓은 오른쪽 제일 위에 있는 애가 지금 이제 좀 쟤는 좀 가짜 같은데? 아니 흘러내렸잖아. 이러면 꼭 그 AI AI 테스트 그러니까요. 사진처럼 예. 느껴지시죠? 놀랍게도 이 모든 친구들은 이름이 다 있는 개별 판다들입니다. 다른 애들인 거죠, 예, 다. 다 다른 친구들이고요. 네. 이게 짤로 돌아다니면서 뭐가 밑에 글로 설명이 되어 있냐면 이 중에 이제 최근 가장 우리나라에서 핫했던 용인푸 씨 푸바오를 이 중에 찾아보세요 라는 푸바오 찐팬 구분하기 퀴즈로 그게 가능할까요? 있더라고요. 하실 수 있겠습니까? 우와. 눈 흐리게 감으면 그냥 오레오 같은 걸로 보이는데. 매직아이? 매직아이 같은. 저는 이게 농담인 줄 알았는데 정말 찐 팬분들은 딱 몰라요? 이 사진 중에서 골라내시죠. 이야, 그게 가능하다니. 그 그래서 얘기- 어디입니까? 그 얘기는 푸바오가 이제 누구예요? 딱 그 포인트를 짚어야 되는 건데 네. 푸바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다음 사진을 보여드리면 이거라고 합니다. 일단 그 진지한 털 중에 저 귀가 이제 예쁘게 올라와 있잖아요. 네. 귀와 네. 귀 사이 머리 네. 꼭대기에 뿔처럼 솟아있는 털이 있다고 합니다. 네. 저게 모두에게 있는 게 아닌데 푸바오 어린이에게는 있구나. 여기가 뿔털이 있다고 하고요. 이게 어디까지나 이제 그곳 그 보호하고 있었던 에버랜드의 네네. 입장입니다. 그 다음에 저 앞부분 노란 동그라미 안에 있는 거는 이제 입 모양인데요. 자연스럽게 이렇게 웃는 입 모양이 또 푸바오의 특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걸 종합해 보면 아까 그 수많은 팬더 가운데 그건 다 비슷해. 아니 알겠어. 미묘하게 관상 달라. 이 디자인 캐릭터 디자인한 애들이 이 밑에 캐릭터 설명도 붙일 수 있어. 쟤는 이렇게 막 악동 뭐 이런 거 있잖아. 쟤는 깡패, 쟤는 귀여운 막내딸 막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어. 그래서 이 중에서는 이제 X축으로 봤을 때 세 번째, 네. Y축으로 봤을 때 첫 번째 포인트는 여기 뿔털. 맨 아랫줄에 왼쪽에서 세 번째 세 번째. 친구입니다. 아, 귀엽게 생겼죠? 근데 사실 저 모든 판다들이 다 다르게 생겼잖아요. 사실 저희는 네. 구분하기가 어려울 수 있지만 저 친구들의 세상에서는 구분이 가능하단 말이죠. 그렇죠. 그거에 관해서 연구한 게 있었습니다. 생각하면서 보면 그렇군요. 뭘 가지고 서로를 구분할까 궁금하잖아요. 와. 사실 다 비슷비슷하게 생겨가지고 귀는 까맣고 눈 주위는 까맣고 이런데 저 눈 주위 까만 털이 의외로 서로를 인식하는 구분하고 인식하는데 주요 지표 중에 하나라고 해요. 판다들끼리는. 그래서 저것의 각도 아니면 뭐 너비, 뭐 폭, 그다음에 뭐 어떤 모양으로 이렇게 그 까만 부분이 눈 주위에 있느냐 이제 그걸 가지고도 구분한다고도 하고 그다음에 귀의 모양도 사실 되게 중요한 구분 포인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친구들을 보면 이제 귀가 너무 하찮게 생겼어. 근데 되게 특징적으로 네. 맨 첫 번째 있는 왼쪽 맨 윗줄이나 그 바로 아랫줄에 있는 친구들 보면 다른 애들보다 귀가 좀 독특하긴 하죠. 완전 이상해요. 그래서 저 귀를 이용해서 의사소통을 하기도 하고요. 자신의 감정 상태를 표현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옛날에 그 서양과 동양인이 서로 간에 아하. 얼굴을 못 알아봤잖아요. 네. 지금 그때 그 기분이 기분이에요? 그랬을까요? 이랬을까요, 그때? 하도님이 이제 한숨을 한 번 더 쉬시기 전에 넘어가겠습니다. 아무튼 그렇고요. 판다가 어떻게 생겼고 뭘 먹고 뭘 하는지는 일반적으로 굉장히 많이 알려져 있는데 다시 한번 개념을 웃음이 기어서 나는데. 넘어갔는데 판다랑 많이들 헷갈려하는 종들이 있다고 해요. 주로 대표적으로 이 친구들인데 일단 판다의 오른쪽에 있는 친구는 레서 판다입니다. 그렇죠. 사실은 먼 옛날에 우리가 사실 지금 판다라고 부르는 건 자이언트 판다라는 종이거든요. 자이언트 판다가 발견되기 전에 레서 판다가 먼저 발견이 돼서 쟤를 원래 판다라고 불렀었대요. 그래서 이제 판다 했었는데 어느 다르게 날 생겼는데, 그죠? 그쵸. 네. 저 판다가 나타난 거죠. 네. 그래서 이 친구가 찐 판다고 너는 레서 판다구나. 작은 녀석. 이럴 수가. 그렇게 이제 분리를 했다고 하는데 사실 둘의 공통점이 둘 다
육식 동물에 속할 것 같지만 둘 다 대나무를 먹어요. 그래서 그쵸. 이제 그런 공통점 때문에 또 더 비슷하게 봤던 음. 것 같습니다. 밑에는 사실 저는 이걸 헷갈려? 이거 헷갈리가 싶긴 한데 네. 그 지금 왼쪽에 자이언트 판다 아래쪽에 있는 게 너구리거든요. 네. 네. 너구리랑 레서 판다를 헷갈리긴 쉬울 것 같은데 그것 때문에 판다랑도 종종 헷갈리는 경우가 있었대요. 너구리랑요? 네. 진짜 크기 차이죠. 너구리랑 그래서 약간 저도 의구심이 있긴 하지만 너구리를 넣으면서 오히려 너구리랑 정말 많이 헷갈리는 게 라쿤이라는 라쿤. 종이 있는데 네. 네. 그 친구 사진을 같이 한번 넣어봤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헷갈리죠. 그쵸. 아래줄에 두 개가 이제 너구리하고 라쿤인데 우리가 보통 너구리라고 알고 있는 게 사실은 라쿤이고 네. 그다음에 라쿤의 다른 이름이 미국 너구리더라고요. 그래서 미국 너구리. 근데 또 재밌는 게 너구리의 영어 이름이 라쿤덕이에요. 아 진짜 네. 헷갈리라고 그쵸, 그쵸. 만들었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너구리가 기본 베이스니까 라쿤 음. 보고 너구리네 아니야? 그럼 미국 너구리 이런 건데 정작 미국에서는 라쿤이 일반적이니까 너구리 라쿤 보고서는 이랬는데 이거는 너구리 너 라쿤 닮았는데 걘가 맞아, 싶어서 맞아. 라쿤덕이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재밌어가지고 겸사겸사 넣어봤는데요. 그렇구나.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참 귀엽지만 사실은 다른 종들이다 이런 것들이고 사실 얘네의 공통점은 있어요. 넷다 식용목이라고 하는 그 분류 체계 그룹에 속하는데 식용목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고기를 먹는 육식을 하는 게 일반적인 얘네의 특징이거든요. 근데 거기에 진짜 예외적으로 저 위에 판다랑 레서 판다 두 녀석만 이제 육식을 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죠. 이거는 이제 서로 얼마나 더 가깝고 먼지를 이제 유전적으로 좀 계산을 해서 가계도가처럼 그려놓은 건데, 보면은 이제 자이언트 판다, 레드 판다가 이제 레서 판다인데요. 바로 옆에 딱 붙어 있을 것 같지만 사실은 좀 거리가 있네요. 있어요. 그러네요. 네. 그래서 오히려 페르시랑도 그렇고, 닮았네. 저 고양이, 그다음에 개, 그다음에 저렇게 묶여있는 저 큰 그룹 전체가 다 식용목에 속하는 친구들입니다. 그리고 사람은 좀 멀리 떨어져 있죠. 사람이랑 고양이보다는 사람이랑 쥐가 좀 더 가까운 느낌이 들긴 합니다. 많은 분들이 좀 분개할 것 같아요. 그럼 이 정보는 비밀로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그런 생각을 하죠. 오늘날의 판다는, 자이언트 판다는 중국에 주로 서식을 하고 있고, 그리고 맞아요. 중국에만 사실 야생에 서식을 하고, 중국에서만 이제 보호해서 거의 중국이 긍정적인 얘기와 부정적인 얘기를 많이 듣긴 하는데, 그래서 다른 나라에 있는 판다들은 거의 다 중국에서 보내줘서 소위 말하는 임대 형식으로 보내줬다가 다시 데려가기도 하고 이제 이런 식으로 운영이 있잖아요. 제가 옛날에 그 주의자의 거우라고 구체구라고 하죠. 네, 구체적. 거기를 갔었어요, 중국에. 거기 해발 한 3,500m? 되게 높은데, 거기가 이제 자이언트 팬더의 야생 서식지거든요. 그래서 운 좋으면, 네. 물론 간다고 우르르 막 있고 이런 건 당연히 아닌데, 아침에 일찍 가서 운 좋으면 물 마시러 내려오는 걸 볼 수가 있다고 해서, 그래서 갔죠, 일찍. 근데 이제 고산병과 기타 등등으로, 일단 제가 당장 이제 물을 마셔야 되고, 판다를 기다리는 것은 불가능해지는 상황이 돼서 급거 퇴거하였는데, 근데 어쨌든 그런 걸 보면서, 우리는 판다는 동물원에서만 보니까, 네. 근데 확실히 야생으로 사는 곳이 있고, 여기가 거기구나 하는 그런 느낌을 받은 적이 있었어요. 맞아요. 그래서 왜 그렇게 됐을까도 사실은 의문이죠. 지구상에 이렇게 넓은 지역들이 있는데 왜 중국에서만 판다가 지금 남아 있었을까? 이런 걸 이제 추적하는 연구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재밌는 게 판다는 옛날부터 이런 모습이었을까 싶기도 하잖아요. 네네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궁금하다. 이런 것을 찾았습니다. 시판다라고 해서 시조판다. 그래서 그게 가장 오른쪽에 있는 오른쪽 위에 있는 저 모습이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그 친구가 이제 신생대 중기 정도에 살았다가 이제 여러 가지 거기도 이제 여러 가지 원인이 있었을 걸로 분석은 하지만 최근 연구 결과에서 가장 큰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추측되는 건 기후 변화더라고요. 당시에도 이제 지구의 기후가 급격하게 변화하는 순간들이 있었는데 예를 들어 빙하기가 찾아왔다가 갑자기 따뜻해지거나 이런 일들을 겪으면서 그때마다 이제 많은 동물들이 사실은 사라졌을 거고 거기서 살아남은 애들이 또 거기에 맞게 진화해 왔을 거잖아요. 그러면서 판다 조상들의 모습도 점점 변화해 왔을 것이다. 일단 이런 연구들이 있었고 게다가 또 한 가지는 옛날에는 이제 한 종은 아니었을 거고 판다의 조상이라고 생각되는 종이 여러 종이 화석 기록으로도 있지만 어쨌든 그런
환경의 변화 끝에 지금 한종만이 살아남아서 유지가 되고 있다. 그게 우리가 지금 하는 자이언트 판다일 것이다. 그 얘네들은 사람이 이뻐해서 저렇게 변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쵸, 그건 아니죠. 강아지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케이스들이 네. 많은데 고양이도 좀 그렇고, 네. 근데 얘네는 그냥 자기네들이 알아서 귀여워졌다. 귀여워진 우연찮게 우리가 보기에 귀엽다. 기호가 맞아 떨어진 인간과 귀여워졌다. 귀여움에 이제 그런 케이스잖아요, 그렇죠? 중국에서도 이제 판다가 굉장히 귀하고 희귀하다고 생각을 했던지 보호를 많이 했었는데 그 기록을 보면 일단 1800년대 후반에 서양의 선교사가 유럽에서 이제 선교사가 중국으로 들어갔다가 판다 가죽을 이제 본 거예요. 너무 희귀하고 예쁘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본국으로 가져가서 자랑을 하니까 이제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뭐야 중국이라는 데는 되게 신비한 곳이고 이런 애도 살다니 인기가 올라가고 그러니까 급기야 판다를 데려와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판다의 인기가 올라가서 이제 그렇게 됐는데 그럼 중국 입장에서는 우리 귀한 판다니까 이걸 보호해야 된다는 생각에 좀 판다를 막 넘겨주기보다는 자연스럽게 그 당시 이제 그 자연 보호 단체라고 하죠. 네네네. 세계 자연 기금이라는 이름으로 지금까지 운영되고 있는 그런 단체들과 연계해서 우리가 자체적으로 판다를 잘 보호하고 싶은데 너네의 도움을 받아서 같이 잘 했으면 좋겠다라는 식으로 좀 협업하는 식으로 보호를 해왔던 것 같아요. 일 잘한다. 그때가 언제쯤이었을까요? 1900년대로 넘어와서 일단 그 세계 자연 기금하고 합한 건 1990년대까지 넘어오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전에도 중국 자체 내에서도 판다를 보호하기 위해서 당시에는 판다를 괴롭히거나 네. 죽이거나 몰래 밀렵하거나 하면 사형. 사형. 네, 사형 기록이 계속 남아있고 기록이 계속 그래서 몇 년도에 누가 어떤 친구가 판다를 몰래 이제 사냥하다 잡혀서 사형을 당했다. 뭐 이런 것들이 기록이 남아있고 그다음에 1936년에 몰래 이제 그 미국인이 새끼 판다를 붙잡아서 미국으로 데려갔던 기록도 남아 있고요. 그래서 이제 또 다른 또 시간이 흘러서 외국인이 판다 14마리를 몰래 이제 밀수하려다가 잡혀서 중국에서 압수를 당했다. 아마 죽었겠죠? 그렇죠. 생명과 함께 압수를 당했죠. 그 다음에 이제 외국인들이 계속 그런 식으로 하니까 이럴 바에는 차라리 우리가 조약을 맺어서 임대 형식으로 주겠다. 이렇게 이제 인식이 점점 변했던 것 같고 1960년대 초에는 중국 내에 이제 처음으로 판다 보호구역을 대대적으로 설치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그런 기구와의 협력을 통해서 자, 우리가 국제적으로 판다 국이 되었음을 선포하노라 이렇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도 알고 있는 그 세계 자연기금의 마스코트를 보면 그러니까요. 판다로 되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저 기금의 어떤 운영자께서 판다가 멸종 위기에 있다는 걸 인식을 하고 그게 이제 우리에게 중요하다. 중국과 함께 판다 보호 프로젝트를 시작하자라는 의미로 그때 마스코트를 저렇게 했는데 지금까지도 저렇게 유지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초기 판다는 좀 맥이 없네요. 그러게요. 멸종 위기였어서 그래서. 지금은 약간 좀 많이 기체가 또랑또랑해졌어요. 늘어나서 네, 살만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레슬링 팬들에게는 뭐가 문제냐면 나는 WWE라고 생각을 했었어. WWE가 바로 저 WWF 때문에 이름을 바꾼 거거든요. 옛날에 저 80년대 제가 막 레슬링을 보는 전성기에 뭐 헐크 호간이라든가 무슨 뭐 밀리언 달러맨이라든가 이런 사람도 있어요. 워리언이 그런 사람들이 등장할 때는 월드 레슬링 페더레이션이라 WWF로 썼었어요. 근데 여기에서 항의가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내 기억도 그러니까. 이 레슬링만 자꾸 생각이 난 거야. 느낌이 너무 다른데요? 아니 근데 심지어 저는 이제 저 때 저 어린 때니까 이 자연기관 모르잖아요. 가끔씩 저걸 보면은 쟤네가 이렇게 등치가 있어 보이고 곰이니까 어쨌든 간에 막 이렇게 막 등발도 있고 해서 초코 잘하고 그건가 쿵푸판다. 예, 뭔가 그런 식으로 그 막 이상한 혼란 있잖아요. 막 좀 그런 상태였는데 나중에 어쨌든 저기서 저거를 항의를 해가지고 훨씬 오래된 데니까 그래서 WWE 즉 월드 레슬링 엔터테인먼트로 바뀌어가지고 이름이 중간에 이제 바뀐 케이스예요. 엔터테인먼트로 바뀌었고. 네, 그래서 레슬링 팬들에게는 WWF는 좋은 이미지가 아닙니다. 뺏어가고 뺏어간 우리의 영웅들을 그렇게 뭐랄까 한낱. 좀 하찮게 그렇게 몰아세운 그런 이런 동물 따위로 저는 말이죠. 언더테이커 좋아했습니다. 언더테이커가 그 네. 포스로는 당할 자가 없었죠.
뭐 이런 얘기 하면은 아마 안 올라가실 거예요. 그렇군요. 하지만 전 쿵푸 판다를 애니메이션으로 봤기 때문에 판다들이 화가 나면 얼마나 무섭게 레슬링을 할 수 있는지 알고 있습니다. 아니 어디서 봤는데 쿵푸 판다도 그 판다의 움직임이나 이런 것들을 되게 제대로 연구를 해가지고 만들었다 그러더라고요. 역시 물론 뭐, 픽사. 뭐 점프하고 뭐 발차기 이건 안 되겠지만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래도 그거 좀 많이 참고를 해서 만들었다고. 예, 여하튼 WWF에 대한 저희 그런 어떤 쓰라린 추억을 개인적인 사감이 있었군요. 네, 사감이 예. 원한 빨리 지금은 다 넘겨야겠네요. 잊었습니다. 빨리 지금 넘겨야겠네요. 잊었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래서 아, 요새도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90년대부터 중국에서 주도하에 이제 꾸준히 판다에 관한 연구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얘는 새끼도 안 있는데 낳는다면서요, 잘. 짝짓기에도 관심이 별로 없고 그러니까요. 먹는 것도 사실은 먹긴 먹는데 누워서 먹는 게 많고 그러니까 활동성이 굉장히 낮은 거예요. 나무늘보급으로 거의 뭐 활동량이 떨어지는데 아니야, 그 플라멩코는 40살, 아니 80살 돼서라도 어떻게든 또뭐 그쵸. 서른이나 어리면은 하고. 마음이 동하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서른이나 어린 수컷이 그동안 없었어. 나이 서른 차이 이쪽도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서른 있네, 정도 그러면. 차이가 나야지 저는 마음이 동하는데 아직 너무 어떡하냐. 어렸었어. 그동안 수컷들이. 그 수컷은 그 돈만 보는 거라고 그거. 밸런스가 플라멩코의 돈만 중요했다. 동안 플라멩코 여사님의 재력을 재력이 재력을 네. 보신 거였구나. 우리와 인맥과 다른 가치의 재력과 네트워크. 인맥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네트워크를 보고 있었던 70년 거지. 동안 축적한 부. 그러니까 모를 일이야. 여하튼 판다는 판다 이제 연구를 하는 와중에 사실 궁금한 게 여러 가지 포인트가 있을 수 있지만 일단 생김새에 초점을 맞추면 야생에서 살아나는 게 너무 불리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요. 그쵸. 네. 일단은 너무 잘 보이네. 흰색과 검은색이라는 엄청나게 귀여운 외모를 가지고 있는데 이건 게다가 등치가 작은 것도 아니에요. 등치도 맞아요. 굉장히 크잖아요. 한 150kg 이상 뭐 되기도 하는 이 정도 거대한 덩치를 가지고 있는데 눈에 안 띄기가 쉽지 않단 말이죠. 게다가 활동량도 굉장히 적어서 제가 만약에 천적이 나타났을 때 뛰어서 도망가는 게 잘 상상이 안 되죠. 안 되죠. 되게 불리한데 어떻게 살아남았을까? 첫 번째. 게다가 아니 원래는 고기 먹고 살아야 하는 애가 네네. 대나무만 먹는데 그러니까 공격성도 없을 것이고 그런 식이면 초식화돼서 우리가 대나무를 봐도 이게 무슨 영양가가 있게 생기진 않았단 말이죠. 이것만 먹어서 저 덩치를 유지할 수 있냐? 아니 뭐 코끼리도 있으니까 그래 엄청 그건 많이 먹겠죠 아마. 양보한다 해도 그것만으로 그러면 육식의 그 습성을 완화할 만큼의 뭘 뽑아낼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이 사실 초기에 되게 궁금했던 부분이죠. 그런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 그러게. 뭐 개체수가 적으니까 지금 이제 복제를 위해서도 그다음에 야생에서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이런 관점에서 연구를 많이 하는데 첫 번째 말씀드릴 건 이제 처음에 말씀드렸던 색깔입니다. 사실은 우리는 이제 하얀색과 검은색으로만 이루어져 있다고 생각하는데 곰곰이 자세히 야생에 있는 녀석들을 뜯어보면 막상 빛나는 하얀색이나 아니면 칠흑 같은 까만색은 또 딱히 아니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부위별로 털 색깔을 또 낱낱이 연구하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아무리 하얀색이지만 그것이 좀 뭐 그 검은 색깔의 경계 부분에서는 미색으로 표현되는 부분도 있고 아무래도 살다 보니까 완전 빛나는 하얀색이 아니라 약간 누리끼리한 색으로 뭐 때도 보이기도 타고. 하고 예. 그런 점도 물론 있긴 한데 그래서 이제 부분마다 나눠가지고 이제 테스트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야생에서 얘네가 지냈을 때 어떤 모습일까를 테스트를 했는데 지금 이제 보여드리는 사진이 일단 첫 번째 줄은 동물원에서 찍은 사진이거든요. 그래서 왼쪽, 오른쪽 다 이제 서로 다른 동물원, 판다 보호구역에서 찍은 건데 아무래도 보호구역이나 동물원은 천적이라는 개념이 없고 그냥 오히려 우리가 돌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제가 눈에 잘 띄는 게 좋잖아요. 저렇게 초원에서 아이들을 이제 키우고 있는데 그 아래 두 번째 줄부터 세 번째 줄, 네 번째 줄 이 세 가지는 야생에 사는 판다를 제가 찍은 갔던 데가 모습입니다. 딱 저런 분위기였어요. 오. 예, 그래서 판다 잘 안 보인다고 오. 그러면서 딱 저렇게 나무들 저렇게 있고 네. 물가에 돌 있고 막 그런 네. 분위기였거든요. 그래서 생각보다 얘네가 야생에 섞여 있을 때 그렇게까지 시각적으로 강렬하게 들어오진 그러게요. 않는구나. 일단 그거를 이제 한눈에 봐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알겠어요. 이거를 이미징 분석하는 툴들로 휘도를 중심적으로 분석을 했더라고요. 네네네. 결국 눈에 와서 꽂혀야 되니까. 네네. 근데 이제 사람의 눈으로 봤을 때도 중요한데 사실 야생에서 판다의 천적은 사람일 리는 없잖아요. 네, 그렇죠. 사람이 당하면 당했지. 오히려 이제 판다의 천적은 같은 식인목에 속하는 이제 고양이과나 개과의 큰 동물들이거든요. 곰 뭐 이런 거. 그렇죠. 네. 특히 이제 뭐 표범, 호랑이 이런 친구들. 그러니까 그 친구들의 눈에 어떻게 보이는지가 사실은 더 중요하죠. 근데 이제
지금 보여드리는 사진은 우리가 뭐 원경에서 봤을 때와 근경에서 봤을 때 비교한 거라면 이 지금 보여드리는 사진은 이제 9개의 사진이 있지만 첫 번째 줄은 그 객과의 동물이 봤을 때, 객과 동물의 시각으로 판다를 봤을 때고, 가운데 줄은 고양이과 동물의 시각에서 판다를 봤을 때고, 마지막 줄은 사람의 시각에서 판다를 봤을 텐데, 판다 보이시나요? 저는 지금 화면이 조금 멀어서요. 아, 이게 너무 작죠, 그 사진이? 어디에도 판다가 보이지 않아요. 오. 그 뭔가 안 봐도 돼. 근데 인간 눈으로는 좀 보여요. 음. 인간 시점으로는 좀 보여요. 저는 이게 하나도 모르겠어요. 다 제일 똑같은 구분이 이제 잘 되는 건 사실 마지막 줄을 놓고 보시면 마지막 줄에 가장 휘도를 낮췄을 때의 모습인데 왼쪽하고 가운데하고 오른쪽을 놓고 보면 사실 판다가 지금 어디 있냐면 오른쪽에 나무 기둥이 있고 나무 기둥 바로 왼쪽에 판다가 있거든요. 조그맣게. 아, 진짜요? 네. 근데 이제 사람이랑 개의 시야랑 고양이과의 시야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우리는 그 RGB를 인식을 하잖아요, 네. 눈에서. 네. 근데 이제 객과의 동물은 이제 이원색을 인식을 한다고 하고 고양이과도 그렇게까지 막 잘 구분하는 편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 눈에도 저렇게까지 약간 아삼이삼하면 고양이과나 객과 동물에게는 더더욱이나 눈에 잘 안 띄는 조건인 거죠. 객과는 거의 안 보여요. 네. 밥 못 먹겠죠, 네, 먹을 수 없겠는데. 오히려 판다보다도 걔네가 먼저 멸종되는 것은 아닌가 불안할 정도로 잘 안 보이는 게 저는 전혀 구분이 안 되기 때문에 네. 저야말로 어디 예를 들어서 객과가 아닌가. 아니 그게 아니고 어디 가서 정말 먹고 살아야 되는데 주변에 판다밖에 없는 경우 저는 굶어 죽을 가능성이 판다를 못 찾아서 그리고 아, 이제 가능성 있는 가설이군요. 그리고 왜 구분이 이렇게까지 안 될까를 이제 생각해봤는데 분석해봤는데 네. 이제 자체가 뭐 누리끼리하고 막 색깔이 탁해지고 털이 뭐 빛이 바래서요 뭐 이런 거야 사실 부차적인 거고 근본적인 이유는 쟤네가 이제 면적이 넓은 면적 단위로 구분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한 마리를 놓고 보면 멀룩말처럼 촘촘하게 흑백이 나오는 게 아니라 아, 이 그러네요. 덩어리가 하얀 부분, 이 덩어리 까만 부분 맞다. 이렇게 나누는 게 마치 멀리서 볼 때에는 그게 맞아. 한 마리로 하나의 개체로 인식이 되게 어렵대요. 그러니까 부분이 다른 걸로 보인다는 거죠. 돌로도 보이고 그렇죠. 흙으로도 보이고 그렇죠. 와 그렇게 다 그래서 진짜 까만 부분은 오히려 바위나 뭐 막 나무도 막 잘 그렇게 앉아 보이고. 있으면 하얀 부분 뒤에 검은 털은 그냥 그림자로 보이면서 그럴 그냥 수도 그런 있고, 식의 진짜. 어떤 착시가 충분히 가능한 것 같아요. 맞습니다. 또 그 빨리 안 움직여서 오히려 눈에 안 띌 수도 네, 있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가만히 있다고 그냥 이렇게 덩어리 돌처럼. 양감을 참조하고 있는 거지. 그냥 단순히. 숨바꼭질 할 때 그냥 이렇게 있는데도 못 찾는 사람처럼 그렇죠. 걸리면 아 들켰네 이러면 어슬렁어슬렁 갈 것처럼. 그거 봤거든. 예전에 흰 고양이랑 검은 고양이랑 나란히 있었는데 그게 그 사진을 보고 사람들이 여기서 고양이가 두 마리 있다는 걸 정말 나중에 알아차린 거예요. 왜냐하면 검은 고양이가 그 흰 고양이의 그림자처럼 보였기 그러니까. 때문에 진짜 맞아요. 그거. 나중에 그 검은 고양이가 눈을 뜨면서 알아차린 거죠. 그림자에서 눈이 나오면서. 뭐 약간 그런 류의 효과. 그런 류의 효과죠. 그래서 그게 야. 오히려 이제 야생에서는 천적의 눈에는 그런 식으로 시각을 교란하는 수법이 판다뿐만 아니라 이제 몇 개의 동물들에게서 나타나는 수법 중에 하나래요. 근데 판다는 그걸 영리하게 잘 이용을 하고 있다. 판다에 대해서 그런 말할 것도 때 있고. 조심해 주세요. 아, 죄송합니다. 나쁜 언어 같은 거 사용하지 마시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전 다음 생의 꿈이 다음 생의 희망이 판다로 태어나는 겁니다. 근데 진짜 효율적으로 진화했어요. 그러게 말해요. 그리고 저 흰색 부분도 뭐랑 비슷하냐면 그러니까 나뭇잎이라는 게 우리가 보면 그냥 초록색일 것 같지만 빛을 받으면 표면이 반사돼서 이제 나무도 이제 식물의 이파리를 잘라보면 안에 이제 엽록체가 빽빽하게 모여있는 부분 당연히 녹색인데 그 위에 표피는 투명하거든요. 그 투명층이 또 두꺼운 나무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햇빛을 비추면 걔네는 반사를 시키는데 그럼 그 부분을 이제 빛나게 보이는 거죠. 녹색이 아니라 하얀색에 가깝게 보이는 경우들이 숲속에서 많이 있다. 네. 그럼 그게 또 판다의 흰색 부분과도 또 매칭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때 저기 올라갈 때 설명을 해줬어요. 아. 판다가 있을 수 있는데 잘 안 보입니다 생각보다. 그리고 뭐 가까이 가면은 안 되는데 네. 어쨌든 뭐 강 개천이 이렇게 아주 넓진 않아요. 근데 어느 지역에 가면은 여기가 출몰을 하는데 계속 보고 있으면서도 모를 수 있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때는 아니 그렇게 이러고 다니는데 저 어떻게 그걸 못 볼 수가 있나 생각을 했는데 네.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보고는 못 봤을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말씀 있어요. 들어보니까. 예. 이 정도 시야라면. 지금 그냥 아무것도 안 보니까 저는 다 똑같은 사진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거를 좀 더 이제 수치적으로 분석을 해서 이제 그래프로 나타낸 게 이건데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 앞에 사진에서 봤던 객과 고양이과 그다음에 사람의 시각을 가지고 이제 비교를 한 거거든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제 자연의 야생에서 보이는 갖가지 조건, 뭐 바위, 그다음에 나무, 나무 껍질, 그다음에 나뭇잎, 그다음에 눈 쌓인 거 이런 다양한 환경 조건을 봤을 때 개는 혹은 고양이는 사람은 이거를 무슨 색으로 인식하느냐 이거를 테스트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검은색, 회색, 흰색 이렇게 세 개로만 그냥 이제 그룹핑을 했는데 보면 사람은 더 민감하게 당연히 반응을 하니까 밝은 색으로 잘 인지하는 거를 확인을 했지만 개과나 고양이과는 사람에 비해서 확실히 와, 2단계 혹은 3단계 그 이상으로 더 어둡게 인식을 하는 거를 이제 결론을 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똑같은 판다가 야생에 있을 때 사람은 진짜 막 눈에 힘을 주고 막 보면 보일 수도 있겠지만 천적의 입장에서는 더 찾기가 어렵다. 이런 거를 다시 한번 굉장하다. 데이터로도 역시. 보여준. 지금까지 야생에서 살아남은 데는 이유가 이유가 있네요. 있어. 그럼요. 네. 야생은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다음에 이 연구에서 보여준 또 하나의 그래프는 이것도 역시 이미 말씀드린 내용이랑 마찬가지인데 이건 엣지를 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 경계를 얼마나 인식하느냐. 객과 동물의 시각으로, 그 다음에 이제 고양이과 동물의 시각으로, 그 다음에 인간의 시각으로 엣지를 얼마나 잘 구분해서 인식하느냐를 봤을 때 역시 당연히 압도적인 건 사람의 시각이죠. 역시 엣지 네. 사람을 잘 이제 구분해서 하지만 개과나 고양이과는 뭐 둘이 별 차이는 없지만 어쨌든 상대적으로 잘 인식을 못한다. 그래서 이제 확장해 본 게 판다뿐만 아니라 사실 야생에는 다양한 동물들이 살고 있고 걔네가 나름의 방식으로 자신을 이제 숨기거나 은폐하거나 은폐하며 살고 있을 텐데 판다가 의외로 그 효율이 나쁘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다양한 동물들을 여기 이제 목록으로 딱 위에서부터 제시를 한 게 뭐 사막에서 사는 쥐나 야생에서 조그맣게 살아가는 설치류들은 네. 보통 주변에 보호색을 띠고 예를 들어 주변이 약간 좀 평원이나 아니면 건조하거나 뭐 사막이다 이러면 그 토양의 색깔하고 맞출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가장 심하게 맞춘 녀석부터 그다음에 가장 환경에서 튀는 녀석들 맨 밑에 있는 녀석들이 약간 무당개구리처럼 그다음에 좀 독이 있을 것 같은 나방 막 이런 친구들이거든요. 네네. 녹색 바탕에 빨간색 그쵸, 정도 그쵸. 이런 거. 그래서 그 친구들을 양극단으로 놨을 때 네, 팬더는 네. 딱 중간쯤에 위치한다. 그러니까 분석한 동물들 중에는 그렇구나. 중간쯤에 위치한다. 그래서 얘네가 생각보다 효율이 야생에서 나쁘지 않네. 괜찮다. 괜찮네. 잘해왔다. 그래서 이런 걸 중타를 보여주는 쳤다. 첫 번째 연구였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등발이 또 있기도 하니까 사실은 이렇게 쉽게 덤빌 수 있는 그런 크기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머리도 맞아. 엄청 크고 머리가 일단 너무 크지. 목이 어디야? 물어야 되는데. 맞아. 네, 머리, 가슴, 배 이렇게 나눠져 있는 그런 경동맥 어디야? 막 약간 이런 생각 들잖아. 급소가 안 보여. 지방층도 두꺼운 편이라서 네. 이렇게 막 문다고 해도 바로 막 피를 철철 흘리면서 막 사슴들처럼 이러지 않고 그러니까요. 네. 사슴목은 진짜 간혈이잖아요. 경동맥이 바로 보이고. 근데 판다는 어디지? 하면서 더듬더듬 해야 그래서 된다고. 막상 싸우면은 뭐 하찮을지 몰라도 덤빌 마음이 별로 들지 않을 것 같아요. 이렇게 크기가 있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나도 리스크를 져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거 어딜 때려 저게 넘어지나. 하지만 뭐 이런 여러 가지 좀 이게 배 저 뭐 만두기와 만두가 어딜 쳐도 그냥 하고 있을 것 같은 느낌 있잖아. 그리고 뭐 이거는 넘어뜨릴 수 없는 상대다 이것은. 어딜 쳐도 그냥 슥 돌아볼 것 같은 느낌 있잖아.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미스테리였던 철원 털 색깔을 가지고 야생에서 어떻게 살아남았지? 이제 그거는 이렇게 좀 일부 해소가 됐고요. 네. 두 번째 이제 미스테리는 그놈의 대나무잖아요. 대나무. 이거 먹어서 되나?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생각인데 이것도 이제 이런 궁금증은 되게 오래전부터 있었고 다양하게 되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사실은 이거다 싶은 딱 떨어지는 정답은 없는 것 같아요. 아니 제가 어디서 봤는데 팬다는 내장은 육식 동물의 어, 장을 네. 여전히 갖고 있다고 네,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근데도 소식 종을 씹어야 된다고 하면서요. 그 초식동물은 왜 장이 길어서 그러니까 오래오래 그 섬유질까지도 다 이용할 수 있게 하는데 판다들은 원래 내추럴 본 육식이라서 내장기관이나 그다음에 그 안에 들어있는 마이크로바이옴이라고 하죠. 장내 미생물들도 육식에 더 가까운 모습을 아직까지도 갖고 있대요. 그럼 대체 쟤네는 왜 대나무를 먹게 되었을까? 왜 어떻게 된 저래? 거지? 이렇게 되는 왜 거죠. 저래? 일단은 그 양궁 화석기록 하나요? 양궁? 화석 기록 같은 걸 봤을 때 쟤네가 왜 대나무를 먹게 되었을까를 주변 이제 환경에 대한 화석들도 같이 봤을 때 그 시기에 즉 판다가 처음 등장했고 잘 살았던 시기에 대나무가 그렇게 번성을 했대요. 그 지역들을 보면 대나무가 워낙 많으니까 주변에 널려 있으니 쟤는
그렇게 무리하지 않아도 얻을 수 있는 손쉬운 먹이인 거죠. 굳이 막 사냥을 하거나 뭘 하면 또 힘들고 게다가 사냥을 하러 밖에 나간다는 얘기는 자기도 천적들에게 노출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감당하고 싶지 않기 위한 삶의 전략으로 대나무를 택해서 먹기 시작했을 것이다. 이런 표현들이 있고 그래서 기후변화에 따라서 아까 판다 개체수가 막 변하고 진화했다고 하는데 그거에 따라서 대나무들도 막 변해가잖아요. 대나무의 식생 변화에 의해서도 판다의 진화 경향이 또 비슷하게 가는 게 또 나타난다고 해요. 아니 저도 제가 중국을 배낭여행을 할 때 네. 우리나라에서는 대나무 숲 하면 이제 당연. 이런데 이렇게 대나무 이렇게 있는 게 네. 대나무 숲이잖아요. 중국에 가니까 대나무 숲이란 게 정글이더라고요. 대나무 정글이에요. 이 대나무가 막 이만해요, 두께가. 진짜 말도 안 되게 크고요. 처음 봤을 때는 저게 뭐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 강가의 대나무들이 이렇게 거대한 대나무들이 자체 무게로 휘어가지고 이렇게 뾰족하게 자라지도 못해요. 자체 무게로 휘어가지고 이렇게 막 흐드러져 있는데 저거는 어떤 특이한 열대 생물인가 보다 라고 생각하다가 가까이 가보니까 대나무인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가지들 이렇게 나오고 이런 거 보면은 야, 저 대나무의 양과 저 수와 저 밀도를 생각해 보면 저런 식으로 판다가 결국은 대나무를 먹게 되는 이런 것도 어느 정도 연결될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깜짝 놀랐거든요, 정말로. 네. 대나무가 이름은 나무인데 풀이거든요. 맞죠. 초본이잖아요. 맞아요. 쟤네가 보면은 그 대나무 이제 한 그루라고 해야 되나? 어쨌든 풀이니까 한 개체가 있으면 걔네 숲을 이룰 수밖에 없는 게 이제 뿌리로 이렇게 번식을 해가지고 주변에 이제 일대를 이루는데 신기한 게 꽃이 매년 피는 게 아니라 몇십 년 만에 한 번씩 피는데 한 개체의 꽃이 피면 주변 애들이 다 같이 꽃이 피고 그래서 꽃이 피면 번식을 하겠죠? 그리고 나면 걔네는 다 죽는데요. 그럼 판다 입장에서는 날벼락인 거예요. 내 부패였는데 그러게요. 네, 갑자기 뭐였는데 자고 일어났는데 음식이 다 썰었어. 사라졌어요. 그럼 먹을 게 없는 게 없잖아요. 없었습니다. 손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얘네 개체수가 급감하는 거죠. 아, 그래서 중국의 기록들을 보면 어느 해에 무슨 일이 있어 대나무 숲에 큰 우환이 찾아와서 개체가 확 감소하면 판다도 같이 줄어들은 이런 기록들이 남아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그래서 왜 쟤네가 대체 하찮지 계속 느낌이 계속 하잖아. 뭔가 하찮아. 진짜. 그래서 일단은 많았다. 첫 번째 우리 네. 추정하는 여러 가지 이유 하나. 두 번째는 대나무가 판다의 그 식성, 입맛을 조사해봤을 때 쟤네가 혹시 고기가 맛있다는 걸 모르나? 이런 의심을 해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판다의 미각에 대해서 연구한 걸 보니 쟤네가 고기를 먹었을 때 우리가 고기를 느꼈을 때 느끼는 감칠맛이라고 하는 네. 맛이 있는데 그렇죠. 감칠맛을 느끼는 수용체가 없다고 해요. 옛날에는 있었겠죠. 아마 먼 옛날에는 있었을 수 있지만 오랜 세월 대나무를 이렇게 먹어오면서 자연스럽게 무맛으로 느낀다는 거죠. 그 아미노산이라든가 그런 거 말하는 거겠죠. 네네. 고기를 고기에 먹었을 대한. 때 그 특유의 그 맛이 없는 거구나. 감칠맛. 그러니까 무맛인 걸 먹었을 때 맛이 없는데 굳이 이걸 또 먹을 필요가 없으니 고기는 저거나 마찬가지인 그쵸. 거군요. 신선한 대나무를 먹는 게 오히려 많고 주변에. 약간 그 씁쓸한 그 맛이 판다한테는 더 이제 미각을 돋구는 맛인 거죠. 우리도 생각해보면 차라리 쓰는 건 쓴 거대로 즐기면서 먹겠는데 맛이 아예 아무 맛도 나지 않으면 이걸 내가 지금 왜 씻고 있나 이런 그쵸, 생각이 그쵸. 드는 것처럼 막 그런 것도 있는 것 같다. 이런 게 한 있고 극단적인 게으르모가 대나무를 먹기 시작하면서 이렇게 된 거란 말이야. 지금 주변에 있는 거 먹었는데 야 산행 나가기 싫고 누워서 먹고 싶고 이렇게 하다 보니 그냥 이거 뭐지 하면서 이렇게 의외로 저 햄스터 먹이 주워 먹는 사람처럼 그쵸. 이렇게 된 거잖아. 근처에 있는 거 먹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신체적인 변화도 이제 등장하게 됐는데 이건 워낙 유명한 거긴 한데 원래 식용목들의 발가락 5개가 걔네는 이제 앞을 향해서 이렇게 있는데 판다나 레서 판다는 특이하게 5개는 여전히 앞을 향해 있는데요. 마치 우리로 치면 엄지손가락 같은 게 밑에 하나 뼈가 더 있는 거죠. 그래서 판다의 엄지라는 유명한 책도 있듯이 이런 게 있는데 얘는 대체 왜 생겨났을까를 보면 그래야 대나무를 잘 잡을 수 있거든요. 그냥 이렇게만 일자로만 있어버리면 이게 잘 이렇게 하려고 하면 다 미끄러져 내려가고 잡을 수 없는데
없지만 뭐라도 이렇게 받치려고 자꾸 무리한 시도를 하다 보니 물려가잖아. 그렇죠. 그게 좀 자라 있는 애들이 더 잘 먹고 잘 성장하고 번식도 잘하고 했으니까 점점점 이제 그쪽으로 진화가 된 게 아닌가. 저 모습 때문에 더 사람같이 보이잖아요. 아 그쵸. 사람이 탈수고 이것 있는 때문에. 느낌. 네. 근데 저는 진짜 저거 처음 보고 양궁하는 줄 알았어요. 이렇게 양궁할 때, 양궁할 때. 그래서 쟤도 양궁도 안 하겠다고 진짜로. 대금을 부는 것 같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이제 먹이에 관한 얘기를 계속 이어가면 대나무만 그렇게 먹어서 얘네가 대체 무슨 효율이 있냐 그거 영양분도 없어 보이는데 그래서 대나무 성분을 보니 단백질 함량은 되게 낮대요. 그렇겠죠. 당연한 얘기지만 탄수화물 함량이 높고요. 근데 이제 소위 말하는 식물을 세포벽에 이루는 주성분이 이제 셀룰로스라고 있는데 셀룰로스랑 그다음에 헤미셀룰로스라고 하니까 셀룰로스는 굉장히 치밀한 고분자라서 먹으면 우리는 소화를 잘 못 시켜요. 그래서 이제 섬유질 많이 먹어라 그래야 분비 예방이 된다 막 그래서 그대로 나오니까 그런 거잖아요. 근데 초식 동물은 보통 소화를 잘 시키거든요. 근데 얘네는 초식 동물은 아니잖아요. 다행히 대나무는 헤미셀룰로스 함량이 되게 높은 편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셀룰로스에 비해서는 분해가 잘 되는 분자로 되어 있다. 그 함량이 높다. 이게 또 장점인 거고. 그다음에 쟤네가 그렇게 먹어서 어떻게 유지가 되나 봤더니 하루에 한 30-40kg의 대나무를 계속 먹는다. 끊임없이 먹는다. 깨어있으면 먹는다. 이런 것도 찾았고 그 먹는 것 때문에 쟤네는 곰이지만 겨울잠을 잘 수가 없대요. 계속 먹어야 되니까. 비축해놓고 자고 일어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지방을 축축해놓고 이게 불가능하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겨울에도 계속 대나무를 찾아서 이동해 다니면서 먹어야 하고요. 그러니까 이제 어디 가면 무슨 대나무가 있고 어디 가면 무슨 대나무가 있다는 정보가 얘네한테는 중요한 거죠. 그래서 얘네가 계절별로 어떻게 이동해 다니는지를 추적한 연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게 지금 이동을 하긴 하나요? 보여드리는 사진. 굶실굶실 이렇게. 금실금실. 그래서 나름 이제 야 가자 이러고 이제 무리를 지어서 갈 것 같지만 야 근데 얘네가 또 무리 지는 것도 별로 안 좋아한대요. 히키코모리라니까요. 심지어 그러니까. 짝짓기를 별로 안 좋아하긴 하지만 그래도 짝짓기를 하면 새끼를 낳잖아요. 근데 새끼가 생기면 엄마 판다는 아빠 판다랑 같이 있는 거 별로 안 좋아한대요. 그러니까 나 혼자 돌볼 테니 너는 저리 가. 그 아빠 판다도 이제 굳이 또 그게 없으니까 또 이제 헤어져서 엄마가 새끼를 양육하는 식으로. 그 전통적인 우리네 삶. 요즘은 좀 많이 달라졌습니다만은. 그리고 지금 이제 보여드리는 지도는 이제 지금 글씨가 좀 작긴 하지만 지금 여름에 주로 얘네가 몰려가서 먹는 지역이 있고 겨울에 이제 몰려가서 먹는 지역이 있는데 대나무들도 이제 그 삶의 주기가 있기 때문에 어느 시기에는 죽순이 많을 거고 어느 시기에는 이파리가 많을 거고 이제 이런 게 있잖아요. 얘네는 이제 그거에 따라서 이동을 해 다니는 거예요. 자기가 중국인 거죠 지금? 네, 중국입니다. 중국의 그래서, 지역인 거죠 어떤? 네. 그래서 특히 판다들이 좋아하는 두 종이 있는데 대나무 중에서도 이제 종류들이 여러 가지 있는데 그중에 두 가지 종을 가지고 분석했는데 여름에는 그 A라는 종이라고 한다면 A라는 종의 죽순이 많이 나는 지역에 가서 주로 이제 와그작와그작 먹고 이제 걔가 이제 자라서 걔가 이제 이파리가 많이 나올 때가 되면 다시 이동을 해서 이제 죽순이 필요한 애들은 이제 그 이동에 가고 근데 이파리를 좋아하는 애들은 또 이파리가 나는 방향으로 이동해야 되니까 그게 또 다르고 이제 이런 식으로 기본적으로 굴러가는 건 이건데 특수하게도 임신한 판다들은 그 태아를 위해서 어떤 그러니까 종마다 그러니까 이 A종과 B종이 있다면 같은 대나무지만 A종의 죽순에 조금 더 어떤 성분이 더 많다라고 한다면 임신한 판다는 그걸 먹으러 간대요. 그러니까 자신의 건강 상태나 혹은 어떤 신체 상태에 따라서 필요한 거를 먹으러 돌아다니는 거죠. 그런 추정 연구가 있더라고요. 그거잖아. 진짜 임신하면 땡기는 거 꼭 먹어야 되는 그거잖아. 맞아요. 그래서 오늘은 저쪽 죽순이 먹고 싶어. 여기 가서 먹고 꼭 먹어야 돼요. 챙겨 먹는. 꼭 먹어야 돼. 근데 사오라고 할 남편은 없으니까 잘 가서. 그쵸. 남편하고는 사이가 안 좋고.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근데 그렇게 생활한다고는 하지만 아무래도 이제 야생에서 살기는 오늘날엔 많이 어렵다고 하고요. 네. 특히나 이제 판다 새끼들 사진이 요새는 이제 많이들 푸바오 때 많이 보셨겠지만 진짜 조그맣거든요. 원래 성체는 지금 막 100에서 200kg 사이에 엄청난 거대한 체구를 가지고 있지만
아기 판다는 엄마의 0.1% 정도의 체중을 가진다고 하니까 한 145g 정도의 오, 작고 하찮은 너무 정말 귀여워. 진짜 조그만 거예요. 너무 진짜 귀여워. 작네요. 그래서 야생에서 얘를 키우는 게 쉽지 않은 거죠. 음. 엄마가 항상 끼고 있어야만 되는 거예요. 왜냐면 여기 잠깐 있어, 엄마 갔다 올게 라고 하기에는 이제 너무 작으니까. 너무 하찮고. 그래서 진짜 뭐 조금 그냥 들쥐라도 와서 잡아가겠네. 네. 진짜. 들쥐라도 왔어. 그래서 어. 판다가 멸종위기에 처했던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그렇게 조그맣고 부실한 새끼를 낳아서 키워야 하니까 얘네가 야생에서 어쨌든 새끼가 잘 자라면 좋겠지만 어려움이 많은 거죠. 그래서 심지어 쌍둥이를 낳으면 한 마리를 어미가 물어 죽인다고 하는 그런 보고 사례도 있을 정도로 한 마리에 집중을 해서 키운다는 거죠. 감당이 안 되니까. 네. 번식도 잘 안 하는데 새끼도 많이 낳지 않고요. 한 번에 한 마리 정도, 두 마리 정도 이렇게밖에 안 나으니까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그거에 모든 역량을 투입해서 키우다 보니까 오랜 세월 양육을 해야 하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유로 야생에서 살아남기는 좀 불리한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오늘날에는 중국에서 이제 스촨성이나 이런 데서 이제 많이 보호구역에서 개체수를 늘리고 있고, 그래서 요즘에는 좀 증가세로 돌아서서 멸종 위기종이 아니라 한 단계 내려와서 취약종으로 됐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지적이 나오는 게 요즘에 또 나오는 게 야, 너네가 판다만 그렇게 돌보는 동안에 판다의 천적이었던 이 친구들의 멸종이 우려되는 지질이 되었다. 이런 지적 연구들이 반대편의 연구들이 나오는데요. 그렇겠네. 그러니까 이제 우산종이라고 해서 생태계 내에서 특별히 사람이 이제 세심하게 보호하는 종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판다가 대표적인 우산종인데, 그러니까 얘를 보호하면 그 생태계가 잘 보존이 돼서 그의 영향으로 건강한 생태계가 될 거야라는 게 기본적으로 기대하는 보전 노력의 목적이란 말이죠. 근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오히려 맹수들의 입장에서는 사람들이 판다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제 갖춰놓은 것들이 쟤네 입장에서 너무 불리한 거예요. 활동 반경이 일단 너무 줄어들었고, 왜냐면 땅덩어리가 정해져 있는데 판다 보호구역을 이렇게 넓혀버리니까 쟤네들은 기본적으로 활동 반경이 판다보다는 육식들은 되게 넓은 편인데 사냥을 다녀야 해서 그것이 이제 좁혀지는 만큼 이제 천적들이 살 수 있는 여지가 줄어든다. 그래서 이제 공존을 위한 보전 방법을 우리가 새롭게 한번 고민해야 할 때가 아닌가, 이런 연구들로 이게 어려워요. 어렵다. 그렇죠. 우리 막 그냥 판다 귀여우니까 영원히 그냥 계속 점점 더 늘어나면서 잘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그쵸. 심플하게 하게 되는데, 이걸 보니까 또 마음이 안 좋아. 그러니까 쟤네들은 무슨 죄야? 쟤네들한테 그렇죠. 불공평하잖아요. 그러니까 외모지상주의 같은 면이 좀 있긴 예. 하죠. 있죠. 그게 그렇죠, 근데 그렇죠. 참 이런 게 있잖아요. 되게 한 뭐 8, 90년대 이렇게 계속 2000년대 초까지도 그 외모와 인성과 이런 것들로 계속 논쟁이 계속되다가 최종적으로 지금 외모가 승리하지 않았습니까? 아이고. 인류 문명에서. 아니, 그러면 안 되는데. 인류 문명에서. 외모가 지금 아주 초강세의 승리 코스로 가고 있어요. 그건 보면 이제 인간들이 그 외모를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나를, 그건 뭐 여성의 문제가 아니고요. 이제는 남자 여자 딸릴 것 뭐 상관없습니다. 다. 완전히 그렇게 돼버렸고, 그리고 외모에 대해서 칭송하는 것을 그 예전에 비해서 훨씬 더 편하게 여기는 이런 분위기가, 특히 남성의 외모에 대해서 왜 이 얘기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혹시 울분 인간에게는 비주얼이 너무 중요하다. 네, 비주얼이 중요하다는 것이고, 시간이 그 뛰어나서 그런가? 그런가. 판다가 주는 혹은 뭐 심지어 레서 팬다도 이런 동물들, 심지어 고양이도 이런 동물들이 주는 그 외모의 그 미감에 너무나도 그러니까요. 딱 정말 뭔가 너무 적절하잖아요. 저런 부분들을 참 거스르기가 굉장히 어렵다라는 거. 그런 와중에도 어쨌든 다른 동물들은 또 챙겨야 되니까. 그래서 어떻게 이거를 밸런스를 잡아가느냐가 항상 모든 문제가 그렇지만 밸런스를 잡아가느냐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근데 제가 어릴 때는 판다곰이라고들 했고요.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판다는 곰이 아니고 너구리과다라고 주장을 했었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판다곰이라고 안 하는데 곰과더라고요. 맞다. 우리가 여러 번 속았어. 그러니까 뒤통수를 이게 여러 번 맞았다고. 뭐 중학교 때 이럴 때만 해도 판다는 너구리과라고 해서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게 배웠던 것 같아요. 보통 그냥 그렇게 한번 들으면 그냥 평생 그러고 사는 거잖아. 내가 막 50대 가지고 어느 날 갑자기 가만 판다가 혹시 너구리과가 아닌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진 않지. 우연히 보는 거죠. 근데 저 같은 경우 직업이니까 알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지만
근데 보통 사람은 그걸 떨리지도 않는다고. 곰이네요. 곰이고 좀 솔직히 말해 너구리 안 같았어. 그러니까, 누가 봐도 뭐 곰인데. 곰 체형이지 누가 봐도. 누가 봐도 곰인데 사실은 어. 너구리입니다라고 해서 나도 이상하게 그러니까 생각했다고. 말이에요. 자연의 신비 이랬지 그냥. 그러니까 이걸 보시는 우리 어른이 여러분들 어려서 아마 판다를 너구리과로 배운 분들이 계실 텐데 아닙니다. 아니라고 너구리과 하죠. 아니고 곰과 곰에 훨씬 가까운 동물이라는 판다곰이 점을 맞았잖아 진짜. 판다곰이 맞았어. 네, 그 점을 다시 한번 이제 말씀드리기 위해서 또 이 일화를 꺼냈고요. 근데 레서 판다도 판다예요. 네. 레서 완전 판다도 다르게 생겼는데. 어, 그야말로 너구리 같이 지금은 분류로 할 때 레서 판다과를 따로 아. 해가지고 얘네를 따로 뺐긴 했는데 음. 그쵸. 아무튼 근데 여러 가지 특성을 봤을 때 판다랑 공유하고 있는 게 많긴 하죠. 근데 너구리랑 비슷해 보이는 부분은 딱 요 밑에 외모가. 것만이고 발 두툼한 거나 이런 게 그쵸. 곰이야. 그리고 이 대나무. 엉덩이랑 네. 엉덩이의 쉐입이랑 이런 건 그 곰이야. 팔 짧은 거 이렇게 이렇게 번쩍 짧고, 일어나서 그 위협적인 동작. 구부리고 앉으면 동그래지는 거. 이게 모든 것이 그냥 곰이야. 작은 곰일 뿐이라고. 네, 레서 판다 영상들 많죠. 그래서 이제 마무리는 레서 아, 판다로 지금 준비했습니다. 너무 귀엽다. 어휴, 정말. 자연 이건- 판다가 나오기 전 원조 판다. 이거 어떻게 이겨 인간이. 이게 참 문제야. 저걸 보고 쟤를 잡아먹을지도 모를 아까 그 동물들, 육식 동물들의 입장을 우리가 좀 이거 대변해 주기 참 생각하기 어려운 어려워. 거잖아요. 저 얼굴을 보고 나서는. 아, 얘를 구하고 싶지. 그러니까 걔는 악이고 얘가 선이야. 야 인간 진짜 외모에 너무 약하다. 큰일이다. 큰일입니다. 이것도 좀 너무 과해지면 안 되는데 하지만 귀엽네요. 정말 너무 귀여워. 정말 귀엽네. 너무 귀여워. 아니 뭐 개, 고양이 무슨 온갖 동물들의 귀여움은 다 모아놓지 않았나. 장점만 모여 있는 이 느낌. 네. 근데 보전 얘기가 나올 때마다 항상 이제 딜레마죠 그런 게.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 보전해야 하는 종을 정하는 것도 결국 인간인데 인간 마음대로 정하는 게 맞나. 그러니까 멸종이 된다는 것도 어떻게 생각하면 자연스러운 생태계의 어떤 흐름일 수도 있는데 그렇겠죠. 그거를 인간이 이렇게 무조건 붙잡아 놓는 게 맞나? 그 다음에 그런 거를 인간의 편의에 의해서 얘네는 보존해야 돼 라고 끌어안고 어떤 거는 그러지 않는 게 맞나? 나중에 AI가 정해줄 나 지금 거야. 지금 얘기했어. AI는 그런 편견이 없어요. 그러니까 AI가 정해주면 AI 돼. 가 AI 정해주면 눈이 따르면 없기 돼. 때문에. AI가 시킨 대로 하면 돼. 이거는 맞아. 우리는 편견에 계속 빠져 있어가지고 답을 낼 수가 없어. 오케이 AI 어서 오고 그러면 AI가 그걸 정해준다는 것은 결국 AI는 결국 인간처럼 행동하거나 생각하지 않는 존재라는 걸 가정하는 거죠. 결국. AI는 인간이 될 수 없어. 그래서 훨씬 더 날지도 모르고. 감정 없이 판단할 거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은 AI가 우리 귀여운 팬더들을 죽이는 그런 악이 되는 거잖아요. 우리 입장에선. AI를 분쇄해야 될, 파괴해야 될 이유가 또 생기네요. 귀여움을 모르는 당신. 그러니까. 자, 아무튼 네. 네, 이렇게 항상 모든 문제는 복잡하고 모든 문제를 완벽하게 다 충족시키는 답은 있는가라는 의문은 과학도 그렇고 인문학도 그렇고 항상 그렇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사람은 선택을 해야 되고 그 선택이 완벽하지 않지만 가장 종합적으로 봤을 때 가장 합리적이고 가장 의미 있는 선택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밖에 없다. 그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경우도 뭐 그런 케이스가 아닌가 생각이 되고 일단 당분간은 판다들은 좀 잘 살았으면 좋겠고 특히 푸바오에 대해서는 좀 사람들이 많이 집착하고 있잖아요. 푸바오 계속 무슨 뭐 중국에서 고생한다 이런 얘기 있는데 이거 사실이에요. 사실 잘 그걸 모르겠어요. 자꾸 나오던데 그런 네. 얘기. 네. 괜히 데려오고 싶어 그런 것 같기도 하고. 네, 설마 그 중국은 어떤 기본적으로는 어떤 판다를 보호하려고 하는 노력들을 그러게. 하고 있으니 좀 믿고 맡겨야 될 일단은 것 좀 너무 네. 예민한 것도 좀 그렇죠. 네. 이렇게 저희가 주문했던 대로 판다 얘기를 이렇게 확실하게 재미있게 귀엽고 감사합니다. 열심히 네. 엔딩이 최고였어요. 이 사진 저 혓바닥. 손바닥 또 발바닥 보라고 그리고 눈 반짝거리는 눈이랑 웃는 얼굴 막. 네, 어떻게 이겨요, 판다 얘기. 그걸. 판다 얘기 여기까지 하고 자
전혜정 교수님 네. 무슨 얘기를 준비해 주셨습니까? 이들은 바다뱀입니다. 바다뱀이요? 네, 바다뱀입니다. 얘랑은 많이 다르겠네요. 네, 그래서 바다뱀. 예, 바다뱀. 이겁니다. 네, 바다뱀. 아, 흉하네요. 네, 얘는- 사람이 잡아먹히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진짜. 저게 로만 모자이크 같은 거거든요. 그 그렇네요, 로마 진짜. 사람들이 네. 모자이크 많이 썼었잖아요. 그렇죠, 특히 저. 바닥 같은 걸 장식을 많이 했잖아요. 네, 그래서 온갖 모자이크 작품들이 있는데 그것도 얘기하려면 정말 아유, 엄청 많이 걸리지만 아무튼 저런 거가 이렇게 그리스 로마 사람들이 워낙 신화를 좋아하다 보니까 온갖 뭐 신이나 괴물이나 있지만 바다뱀 얘기가 항상 있잖아요. 바다뱀 비슷한 거. 맞아요. 이렇게 인류 역사상 바닷속에 뱀이 있다라는 느낌의 얘기가 되게 많지 않아요? 사실 용도 바다뱀이죠, 뭐 따지고 보면. 그쵸. 물에 있을 때는. 그렇죠. 그렇죠. 네. 우리도 이무기 같은 거. 특히 그렇고. 동양의 용이 다 그 맞아요. 바다에 네. 있죠. 네. 그렇죠. 그 서양의 용 드래곤 같은 경우에는 뭐 산속에 있다거나 이러기도 하는데 동굴. 뭐 동굴 물을 속에 있다. 뿜고. 아니. 근데 그냥 우리는 용왕님이 뭐 네, 그러니까 용왕은 물 밑에 살고 그쵸. 이무기는 물에 살다가 어. 용이 돼서 승천한다고 하는데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물에 있는 것 같고 다시. 네네. 아무튼 우리는 뭔가 인류가 머릿속에 어떤 거대한 물을 생각하고 물 속에 뱀이 있는 이미지가 인류한테는 진짜 뭔가 있는 건가 봐요. 다 비슷비슷한 얘기가 있잖아요. 그리고 바다가 언제 크고 무서우니까 맞아. 뭔가 무서운 게 있을 거라는 공포가 생각도 할 수 있고. 근데 이런 거를 생각해보면 특히 이제 바다뱀 중에서 제일 유명한 게 요르문간드잖아요. 아, 유명하죠. 북유럽 신화에 요르문간드가 있는데 이게 이 미드가르드 영역을 둘러싸고 있는 뱀이죠. 이게 네. 로키 신하고 앙그르보다 이름도 어려워 앙그르보다라는 여자 거인하고 로키하고 결혼해서 세 아들을 낳았는데 이제 늑대랑 뱀이랑 뭐 그다음에 그 누구야 헬 여자 괴물 헬 이렇게 낳았잖아요. 근데 나머지는 중요하지 않고 요르문간드가 작은 뱀이었죠. 근데 오딘이 이거 얘네 셋이 나중에 라그나로크 때 우리를 맞죠. 멸망시킬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면 사람들이 다 아는 것 같이 지금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아 그래요? 네, 아니 네. 모르나요? 당연히 모르죠. 근데 네. 그 로키 관련된 그 영화를 보신 분들은 토르! 네. 아, 네, 네. 토르가 뭐 아, 얘네들 그렇군요. 나오는 영화 보신 분들은 아시지만 아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네. 마지막에 그런 얘기들은 이제 네. 그 최후의 전쟁 이런 부분이잖아요. 네, 네 그죠? 맞습니다. 예. 네. 아, 조금은 그렇구나. 설명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난 정말 너무 당연히 안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렇지 않아요. 아 그렇구나. 제가 너무 오랫동안 덕후여가지고 잘 몰랐습니다. 아무튼간에 로키 씨는 아실 거잖아요. 북유럽 네. 신화의 로키 씨는 아실 거고 그리고 북유럽 신화의 신 말고 또 중요한 적대자가 거대 거인, 서리 거인들이라든가 이런 그렇죠. 거인들인데 여자 거인하고 그 로키 신하고 결혼을 해서 세 아들을 낳아요. 세 아들이 나중에 어떤 최후의 종말 전쟁 라그나로크라고 하는 그 아들들이 다 그렇게 정상은 아니잖아요. 네네네 하나는 늑대고 하나는 그러니까요. 뭐 여자 괴물 헬인데 네. 이름이 헬이에요. 네네. 그래서 니플하임에 가서 거기서 이제 살게 되었죠. 결국은 이제 지옥을 관장하는 군주가 되는 거죠. 헬라. 네, 막 아, 그런 네. 느낌. 헬 있죠, 헬.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가 얘기했던 이 뱀인데 작은 뱀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때 이 북유럽 신화에서 가장 이제 주인격인 신이 오딘 정도인데 오딘이 이거 얘네들이 결국은 우리를 멸망시킬 것이라고 해서 다 이제 그런 식으로 내쫓았어요. 막 지옥으로 내쫓고 섬에다가 묶어놓고 특히 요르문간드라는 이 뱀은 바다에 던져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닷속에 들어갔죠. 바닷속에서 얘가 엄청나게 커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얘 이미지가 그래요. 그 어떤 중간계를 미드가르드라고 하는데 미드가르드를 한 바퀴 돌아서 그걸 이제 미드가르드 주변에 바다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그 바다 속에서 한 바퀴를 돌아서 그 꼬리를 자기 입으로 물고 있을 정도로 자란 거예요. 그 정도 그러니까 세 개를 크네요. 예, 세 개를 한 바퀴 감쌀 정도로 커진 거죠. 얘가 나중에 그 최후의 종말전인 그 라그나로크 때 튀어나온다면 이제 다른 신들은 뭐 그냥 개발살 나는 거죠. 하여튼 그런 게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북유럽 신화 같은 것들 보면은 이제 뭐 인류가 머릿속에 가지고 있는 어떤 이미지들이라든가 이런 걸 좀 추정해 볼 수가 있는데 결국 물 속에 있는 뱀 그리고 꼬리를 물고 있어서 끊임없이 순환되고 있는 이미지 이런 거에 대한 게 인류 머릿속에 계속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꼬리를 물고 있는 그렇죠. 그쵸. 상징은 굉장히 그쵸. 많이 쓰이고 있죠. 네. 그리고 특히 이 라그나로크라는 것은 라그나로크 또는 라그나로크라고 하는데 라그나로크라는 것은 이제 종말 전쟁이고 신하고 뭐 다 죽는다고 하거든요. 그 웬만한 신 다 죽어요. 우리가 아는 뭐 토르 뭐 그 막 오딘 이런 이제 우리가 아는 그 중요한 신들도 다 죽어요. 다 죽는데 그럼 누가 살아남느냐? 최고의 인간 둘과 남녀 그리고 그
뭔가 처음에 별로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은 되게 하찮은 것 같은 뭐 2인자 정도인 그런 신 한둘인가 하여튼 그 정도만 살아남고 다 죽어버린단 말이죠. 그리고 아니, 나는요. 네, 북유럽 신화만큼 모든 미래가 다 구체적으로 결정된 신화는 본 적이 없어요. 장난 아니죠. 마치 옛날 얘기 같이 미래 얘기를 하잖아요. 그쵸. 미래 얘기를 다 해버리죠. 네. 그래서 해수면이 높아지면서 모든 것을 모든 걸 다 기후변화. 잠궈버리고. 그쵸. 이게 요르문간드가 튀어나오면서 해수면 그 바다가 이렇게 덮치면서 그리고 모든 애들이 이제 다 모두 멸종합니다. 인간이건 신이건 뭐 거인이건 싹 다 멸종해버리고 그리고 나중에 물이 다시 서서히 가라앉으면서 섬이 하나 나타나는데 그 섬에 남녀 인간이 있을 것이고 걔네들이 다시 인류를 번성을 시킬 거예요. 아담과 이브처럼. 근데 그래서 요르문간드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인류를 멸망시키고 뭐 세계를 멸망시키는 존재라고 생각을 하지만 동시에 이 신화학자들이라든가 전문가들이 보기에는 새로운 탄생과 변화를 상징하는 것이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영원히 멸종하지 않고 영원히 끝나지 않고 꼬리를 물고 있는 뱀의 이미지 그리고 세계를 한번 뒤집더라도 다시 한번 만들어내고 변혁시켜내고 순환되는 네, 역사관이죠. 벤젠고리인가? 그 약간 저는 그 뭐 도가도 비상도 뭐 약간 이런 생각하고 있었지만 아무튼 막 이런 거 계속 끊임없이 변화를 추동하는 이런 이미지가 어쩌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류 머릿속에 뱀이라는 이미지는 무섭지만 동시에 겪어야 하는 변화? 큰 고통을 당하더라도 한 번은 겪어야 되는 그런 변화라고 생각하는 한번 뒤엎자 뭐 이런 느낌이 있기도 한 것 같고 뭐 아무튼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뱀이란 건 이런 식으로 특히 서양 애들이 머릿속에 계속 있다 보니까 문제가 뭐냐면 바다에 나간 선원들이 자꾸 뱀을 봐. 거대한 뱀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오늘 말씀드릴 것은 거대한 뱀을 봤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기록들입니다. 난 보았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기록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거 수세기 동안 선원들은 진짜 먼 바다에서 진짜 뱀 많이 봤다고 정말 큰 뱀이라고 계속 얘기를 해왔단 말이에요. 근데 보통은 아주 옛날에는 맞아 있지라고 했는데 한 뭐 중간쯤 대항해 시대 이쯤 되면 아무도 안 믿었어요. 니네가 본 거 그냥 집단 환각이다. 럼주 너무 많이 마셔서 그렇다. 다 이런 식으로 넘어갔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인류가 그거를 계속해서 잊지 않았나 하고 믿었던 그 미신스러운 걸 믿었던 이유는 중세 지도 같은 걸 보면 알 수 있는데 중세 지도 그냥 인터넷에 검색해서 그냥 좀 찾아보면 뱀이 그렇게 그려져 있어요. 그래서 이쪽에 막 히드라 비슷하게 보이기도 하고 맞아요, 흉측한 맞아요. 뱀이 배를 휘감고 있기도 하고 뭐 이런 게 막 많이 그려져 있죠. 그래서 미드가르드의 그 뱀이나 아니면 그러니까 요르문간드나 아니면은 뭐 히드라 이런 걸 봐서도 뭔가 인류 역사의 머릿속에는 뱀이 있다. 그 선원들이 바깥에서 나가서 봤다고 하는 건 이 뱀 말고도 되게 많거든요. 그냥 뭐 거인을 봤다, 뭐 이런 걸 봤다, 뭐 이렇게 하는데 다른 거는 뭐 크라켄 봤다라고 하는 거 나중에는 뭐 대왕 오징어겠거니라고 뭔가 설명이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바다뱀만큼은 아직도 조금 설명이 안 되는. 다리 하나만 막 이렇게 대왕오징어 길게 보면 뱀처럼 보일 수도 있지 않을까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는 사실 그거였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생각합니다. 대왕오징어는 있으니까 실제로. 그럴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확실히 보면은 옛날부터 이렇게 뭔가 뱀 형상으로 돼 있는 그림들이 좀 있죠. 뭔가 계속 머릿속에 있는 거야, 인류 머릿속에. 기원전 4세기 아리스토텔레스의 동물지의 기록에도 있는데 장반에 뭐 얘기 안 한 게 없어. 얘기 안 한 게 없어. 뭘 해도 얘기를 다 알았고 대부분 다 틀렸지만 리비아에 서식하는 뱀들은 엄청나게 커서 그 연안을 향하는 선원들은 황소의 뼈가 수북히 쌓인 걸 보고 뱀이 먹었다고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그 선원 그 배조차 뱀들의 공격을 받았고 그 중에 그 3단노의 갤리선이라는 건 굉장히 큰 거잖아요, 나름. 근데 거기에 뱀이 몸을 부딪혀서 그 배를 전복시켰다라는 기록이 있었다고 합니다. 저때 리비아는 지금의 리비아가 아니고 그 아프리카 북안 그러니까 지중해 남쪽 전반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리비아가 아닙니다. 그 지중해 남쪽에 저쪽에 저런 뱀들이 살았다는 네.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맞습니다. 네. 그리고 이 웁살라의 대주교인 올라우스 마그누스, 그러니까 1555년 16세기죠. 16세기에 북유럽 민족사라는 것에서 이제 무시무시한 바다 생물에 대해서 언급을 한번 하셨어요, 이분이. 그래서 주교가 언급하면 믿잖아요, 보통 사람들이. 그렇죠. 근데
이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크라켄이란 건 사실은 이제 북유럽 쪽에 있다고 사람들이 많이 믿어졌거든. 노르웨이, 그린란드, 뭐 이렇게 아이슬란드, 뭐 여기 이제 이쪽에 많이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거기에서도 어떻게 다뤘냐면 스칸디나비아 거기에 바다뱀은 길이가 60m다. 60m. 네, 60m다. 나중에 더 희한한 길이도 나옵니다. 어떻게 됐을까? 굵기는 6m다. 굵기가 6m. 그래서 노르웨이 연안을 정기적으로 항해하는 배들이 이제 자주 눈에 띈다. 그 사람들이 자주 본다. 그럼 고질라에 해당되는 크기인데. 게다가 이건 좀 신기한데 목에 40에서 50cm 정도 되는 털이 나 있대요. 목에 이렇게 예. 갈비같이. 네. 그게 너무 징그럽고 싫지 않나요? 너무 싫지 않아요? 그리고 온몸이 검고 날카로운 비늘 있고 두 눈은 불꽃처럼 광채를 띠고 있다. 라고 합니다. 차라리 용의 느낌을 주네요. 그쵸? 동양용. 네. 네. 또 올라우스 마그누스가 이렇게 언급을 한 이후에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배를 타고 실제로 그린란드, 북유럽 그쪽 해안이죠. 그린란드로 향하던 노르웨이 선교사인 한스 에거더라는 사람이 데이비스 해협에서 드디어 뭔가를 발견합니다. 아니 근데 바닷속에 사는데 음. 그렇게 긴 털이 있으면 이상하잖아요. 강아지 목욕시킬 때 왜 목욕시키고 나면 이렇게 바짝 붙는 것처럼 네. 그럼 바다뱀이 이렇게 그러니까. 나왔는데 되게 볼품없이 털들이 다 이렇게 바짝 붙은 상태로 나올 텐데 저는 털 너무- 아니고 간 촉수나 빳빳한 가시 같은 게 아닐까 싶기도 해요. 그럴 수도 있겠네. 네. 아니면 그게 진짜 목 부분이 아니고 뭐 어디 진짜 무슨 이런 촉수 끝에 달려있는 침이었다면 받고 안 빠지게 하는 그런 종류가 아니었을까라고. 그럼 존재한다고 가정하고 하는 말인 존재하고 거죠. 가정하고 가정했을 때 그 정도의 메커니즘은 갖고 있지 않았을까 싶은 거죠. 그래서 배 같은데 꽂고 빼면은 배는 부서지고 이렇게 거대한 뭐 예를 들어서 고래라도 잡을 거면 꽂고 빼면은 작살처럼. 네, 그렇죠. 작살처럼 이용하면 할 수 있지 안, 않았을까. 안 빠지면 걸려서 죽을 수도 있는데 그렇죠. 자기가. 본인이 이제 완전 심해까지 끌려 들어갈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제 끝까지 붙어 있을 수 있다면 아니면 거기서 이제 우리 끝까지 계속 존재하지 않을 가능성이 큰데 메커니즘에 너무 깊이 그래요? 제 좀 특징이 메커니즘 오래 생각하는 거. 어떻게 했을까 심해해서 막 이러면서. 네. 결국 어쨌든 한스 에거더가 1734년 7월에 그린란드와 캐나다 사이에 그 데이비스 해협이라는 데가 있어요. 거기에 덴마크 식민지라고 굿호프라는 곳이 있었는데 그 근처에서 드디어 뭘 목격한 거죠. 그래서 기록을 되게 상세하게 남겼는데 이제 읽어드리자면 이렇게 남겼습니다. 1734년 7월 6일이었어요. 매우 무시무시한 바다동물이 나타났다. 수면 위로 내민 이 바다동물의 머리는 큰 돛대의 막루까지 닿았다. 엄청 크죠. 그리고 이 괴물의 주둥이가 길고 뾰족했으며 고래처럼 물도 내뿜었고 큰 지느러미는 넓적했으며 온몸은 단단한 피부로 덮여 있었다. 더구나 하체 부분은 뱀으로 되어 있었는데 뱀처럼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물속에 들어가면서 뒤로 몸을 눕히자 긴 꼬리가 물 위로 드러났다. 왜 이렇게 눕는 모습을 상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등 뒤로 이렇게 물에 첨벙하고 눕는 모습. 그러면 그 꼬리가 이렇게 물 밖으로 나오겠죠. 그 꼬리 길이는 배의 길이와 거의 맞먹을 정도였다. 라고 기록을 정말 자세하게 남겼고 승무원 중 한 명이 조금 재능이 있으신 분이 미술에 재능이 있으신 분이 계셨는지 괴물 모습을 생생하게 스케치로 그려냈습니다. 아, 저게 그 당시의 스케치군요. 아마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닐 수도 있습니다. 아, 네. 네네네. 근데 보통 한스 에거더를 찾으면 딱 이 스케치가 나와요. 복원 그림이 아닌가 싶기도 적어도 하고. 그 스케치를 바탕으로 그린 거던가. 네. 그래서 에거더 사제가 남긴 이 기록이 바다뱀에 대한 최초의 증언 중 하나로 알려져 있다고 합니다. 여기까지 들었을 때 연상되는 동물은 지금 있는 것 중에 혹등고래 생각나네요. 그러게. 고래 중에서 되게 날렵한 편이고 주둥이가 뾰족하고 음. 당연히 물 뿜고 게다가 혹등고래 주기적으로 왜 뒤집고. 솟아올라서 뒤로 그쵸. 타거든요. 배가 고래가 그렇게 눕잖아요. 그러니까 등 뒤를 꼬리를 첨벙. 쾅 하면서. 탕하면서 네. 그거 너무 생각나는데. 그게 그쵸. 아니다. 저도 이제 등으로 이제 들어갔다고 했을 때 너무 고래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고래가 하는 짓인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모비딕에서 본 아무튼 그리고 이제 바다 뱀 말고 우리가 또 다룰 만한 게 크라켄이라는 게 있긴 있단 말이에요. 이제 크라켄이 또 베르겐의 주교인 또 에릭 이쪽 주교들이 이런 쪽에 관심이 많은 것 같은데 에릭 폰토피다는 1775년에 이런 노르웨이 자연사를 그렇게 써냈어요. 써내면서 바다에 사는 거대한 생물 중에 크라켄이란 것이 있는데 그래서 되게 확신에 찬 어조로 썼어요. 조물주가 만든 온갖 동물 중에서 이보다 더 크고 놀라운 것은 없다. 라고 기술을 합니다.
사람들 사이에 심지어 떠도는 이야기로는 수면 위로 떠오른 크라켄의 몸체 길이가 2.4km. 2.4km라고요? 킬로미터. 제가 이거 기록 잘못 본 줄 알고 여러 번 하겠는데 2.4km라는 거예요. 이 정도면은 그 그랜라간 나오기 전에 이 정도 이 정도 크기의 로봇조차 잘 없었던 그렇죠. 저희 키도 2m잖아요. 2.4km면요. 저기 한라산보다 높을 거거든요. 그렇죠. 훨씬.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정말 아무 생각도 말이 안 되는데 아무튼 이야, 먹을 게 과학고 많겠는데. 파이버 정도면 이 정도는 아무튼 그 가끔 자꾸 덕후스러운 얘기하지 마시고 아무도 못 알아들어 그거. 알겠습니다. 가끔 이 거대한 크라켄의 몸체를 섬으로 착각한 그럴 수 선원들이 있겠네, 있었다고. 진짜. 예, 물 속에 한 어느 정도 잠겨 있으면 섬이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위로 올라가서 저녁 먹으려고 모닥불 피우고 그렇게 밤을 새려고 하다가 얘가 뜨거워서 물에 이렇게 내려가 버리고 공중에 그냥 물 속에 그 물 위에 그냥 이렇게 띵 남아버리는 한 채로 구워버리려고. 표면에 이렇게 남아버리는 그런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저런 크기는 무슨 뭐 대왕 오징어 이런 수준도 아니잖아요. 그쵸. 대왕 오징어는 해봤자 뭐 10몇 미터 뭐 그 정도 얘기하는 건데. 근데 작은 물건이 물 속에 들어가고 그 위에 있다가 이제 물 표면에 수면에 남는 건 이해가 가는데 2.4km 되는 게 물로 들어가면 당연히 휘말려 들어가서 남아있는 선원이 없을 것 같거든요. 그렇겠죠. 그렇죠. 살아있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 근데 거기서 살아나왔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 이제 전문 용어로 이거 써도 되나? 야부리를 터는 아니면 막 그 섬, 되게 조그만한 섬인데 네. 썰물, 밀물 이게 물이 갑자기 확 차올라서 야 근데 이거 이제 크라켄이다. 갔다 와서 이제 허세가 를 섞인 섞어서. 모험담을 막 얘기할 때 우리가 사실은 막 그랬을 수도 그랬을 있습니다. 수 있지 않을까. 과학적 사고다. 재밌네요. 이것이 바로. 재밌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재밌다. 저는 하면서 재미없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다들 헛소리를 계속 하고 있어서 재미없는 게 아닌가 걱정했는데 다행이네요. 이 프랑스에 그 슬루평 포함이라고 있는데 포함이라고 하면 그 포가 달린 함대잖아요. 포가 달린 배가 이제 알렉통호라고 있었는데 그 알렉통호의 함장인 귀의 대위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1861년 말에 이제 항해를 하다가 어떤 되게 기이한 사건을 목격하고서 태군 장관에게 보고를 했는데 이렇게 말한 거죠. 자기가 테네리페 서북방 뭐 160km 뭐 해상에서 괴물과 부딪혔다. 근데 자기가 보기에 이 동물은 여기서 되게 프랑스 사람답게 좀 시적으로 표현해요. 그동안 수많은 논란 끝에 이제는 신화의 영역으로 밀려나 버린 듯한 거대한 낙지가 아닌가 싶었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겁을 안 냈어요. 이게 막 신화적 동물이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승무원들은 작살로 찌르고 나타나자 작살로 찌르고 꼬리 부분에다가 올가미 던지고 하면서 잡아보려고 애를 쓴 거죠. 근데 괴물이 몸을 막 격렬하게 뒤틀어서 그걸 이제 뿌리치고 그래서 작살이 막 다 부러졌대요. 그리고 올가미도 막 벗겨지고 그런 상태로 도망을 가버렸다고 하네요. 그래서 승무원들이 막 그 로프를 끌어올려 봤더니 괴물의 살점 18kg를 얻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싣고 돌아가서 얘기하려고 했는데 도착하기 전에 썩은 거예요. 이거 썩었어요. 이런. 그래서 막 얘네들은 이제 신났어요. 우리가 본 건 거대한 오징어역 같았다. 근데 꼬리 모양만 봐서는 좀 되게 기괴한 생물체다. 뭔가 오징어랑 좀 모양이 똑같진 않았다. 막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그리고 몸체 길이가 한 5m 정도고 그리고 이 머리에 있는 앵무새 부리 같은 것이 있었는데 잎같이 보이는 것이 있었는데 거기에 1.5에서 1.8m 정도의 달이 8개가 달려 있었대요. 근데 왜 입 주변에 이렇게 촉수 달려 있는 이미지들은 우리가 일러스트에서도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쵸? 그런 거예요. 네, 맞아요. 바로우사 그런 거. 그래서 막 색깔은 붉은 벽돌색이었다고 그러고 이제 뭐 일정한 모양이 좀 없고 좀 흐물흐물했다고 끈적끈적했다고 하는데 또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는 건 그 해수면에 올라와서 좀 몸이 이렇게 물렁물렁해지고 부풀고 이러는 건 심해 동물들이 좀 그렇잖아요. 개복치. 그래서 그런 어떤 좀 꽤 깊은 곳에서 살던 놈이 아니었나 싶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튼 굉장히 혐오스러웠다라고 하는데 그 귀향전에 그 살점이 썩어버렸고 결국 프랑스 과학원들이 모두 조사한 다음에 결론을 내린 게 집단 환각 상태였다라고 억울한 결론을 내렸습니다. 사실 저 정도의 크기는 근데 아까에 비해서는 훨씬 현실적이고. 귀엽네요. 그쵸. 근데 이때만 해도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대왕 오징어나 대왕 낙지나 뭐 낙지? 대왕 문어나 이런 게 있지
있는 게 맞나? 약간 이렇게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자기네들이 보는 오징어는 기껏해 20cm니까 뭐 그렇게 생각했었던 게 그것조차 대왕 오징어조차 안 믿고 있었던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왕 오징어를 봤다는 기록은 계속 있었죠. 쫌쫌딸이 계속 있긴 있었죠. 네. 그리고 이제 1817년으로 가면은 이제 200년 전 여름이었죠. 미국입니다. 메사추세츠 이거 발음 항상 어렵죠. 항상 어려워요. 메사추세츠 글로스트 항구 근처에서 이제 벌어진 일련의 사건들이 있는데 이게 가장 유명한 바다 괴물 목격담이래요. 당시 해안가를 어슬렁거리던 정체불명의 생물체 어슬렁거렸대요. 어슬렁. 네, 글로스터 바다뱀이란 이름으로 귀여워. 악명을 네. 떨치게 되었는데 되게 귀엽지 않나요? 이미지가? 물개 같아요. 그렇죠. 이렇게 그러게요. 예, 어슬렁거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계속 목격담이 계속 목격 보고가 계속 잇따른 거예요. 얘가 너무 어슬렁거리고 있으니까 너무 많이 사람을 본 거죠. 그래가지고 이건 이제 목격담을 좀 들어보겠다 해서 목격자들을 불러서 진술을 들었죠. 뉴 잉글랜드 동물학회에서 이제 진술을 들었는데 그중 한 사람인 매튜 개픈이라는 목수가 진술을 되게 잘했어요. 자기는 항구에 있는 보트에 타고 있던 중이었대요. 그 근처 바다에서 뱀 같은 모양의 기괴한 바다 생물을 봤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머리가 굉장히 막 몇 미터 예전에는 승무원들이 막 몇 미터 두께가 몇 센치 막 이렇게 하잖아요. 얘는 진짜 목수답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4갤런들이 술통만큼 컸다. 와. 이렇게 그리고 이제 몸통은 커다란 배럴 정도였다. 이렇게 아주 구체적인 어떤 자기 눈에 보이는 것으로 이제 묘사를 합니다. 그래서 그 말을 따라서 이제 대충 크기를 짐작을 해보니까 괴물은 40피트. 한 12m 정도였고 시속은 20에서 30마일 정도. 우리나라 단위로는 이제 32km에서 뭐 한 48km 정도. 물속을 이제 유유히 헤엄쳐다니 되게 느리게 헤엄치고 있었네 생각해보니까. 그래서 물속에서는 그렇게 느린 건 아니죠. 그렇죠. 자전거. 물속에서 개념으로 보면. 근데 개푼이는 또 용감하게 총까지 쏴봤다고 합니다. 겨우다 대고. 또 그런 거 덧붙여야죠. 그러니까 이야기를 총까지 할 때. 쏴봤는데. 내가? 그러니까 괴물이 근데 자기 배를 향해 돌진해서 진짜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겁에 질림. 그래서 하지만 곧바로 이제 잠수해서 도망가더라. 다행이다. 그래서 하지만 잠수해서 순식간에 한 90m 넘게 떨어진 곳에서 다시 모습을 또 드러내더라. 그래서 굉장히 도망가려면 또 훨씬 더 빨랐나 봐요. 그래서 그런 목격담이 있었고 굉장히 유명합니다. 그리고 이 1848년에 다이달루스호도 봤어요. HMS 다이달루스호가 또 봤는데 이 HMS는 영국 해군 그렇죠. 선박에 네. 전통적으로 붙이는 접두어로서 왜 허 매저스티 십 뭐 이런 거의 약자잖아요. 비그로 앞에도 맞아. 네. 네. 그래서 영국 해군에는 다 붙으니까. 네. 그래서 신화 속에 다이달루스라는 존재가 있잖아요. 미궁의 설계자. 근데 얘 이름을 딴 배는 이것 말고도 많았는데 딱 1848년에 이 다이달루스 호가 뭘 봅니다. 피터 맥퀴 선장이 보는데 그걸 해군본부에 보고서로 제출을 했어요. 아프리카 연안에서 남서부 아프리카 연안에서 이제 일어났는데 그 생물을 거대한 뱀이라고 부르면서 바로 옆을 지나갔기 때문에 자기뿐만 아니라 여러 명이 동시에 봤다. 그리고 이 괴물이 물살을 가르듯이 시속 12에서 15마일, 그러니까 한 뭐 19에서 24km 속도로 헤엄쳐갔고, 그리고 괴물의 생김새도 자세히 묘사가 되어 있는데 갈색빛 비늘. 그 전에 벽돌색이라고 했었잖아요. 그거랑 좀 비슷하죠. 갈색 비늘로 뒤덮여 있었고, 그리고 몸 길이가 60피트, 18m 정도. 그러니까 결국은 본 사람이 많아요. 그리고 좀 상당히 그럴싸해지지 않았어요. 이 정도면 살겠는데 싶은. 그러니까. 그렇죠. 네. 그리고 막 20분 동안 수면 위를 이렇게 좀 수영을 하다가 이제 곧 물속으로 잠수해서 사라졌는데 몸통 지름이 38에서 41cm. 뱀이니까 요 정도? 15에서 16인치라 적혔으니까 뭐이 정도네요. 그쵸, 한 요 정도 되죠. 그리고 머리 뒷부분의 생김새는 한눈에 봐도 뱀의 머리를 연상시켰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뱀의 머리를 연상시키는 식으로 약간 세모 느낌으로 이렇게 머리가 나온 그런 일러스트를 그려놨어요. 근데 요 세모 느낌으로 그려놓은 걸 보고 저는 뭔가를 하나 추정했는데 그 추정한 것은 뒤에 가서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HMS 플럼포도 이걸 또 봤습니다.
근데 얘는 이제 그 목격담이 있고 4개월 만에 또 본 거예요. 그래서 포르투갈 해안 근처에서 또 바다뱀을 봤는데 거기 또 보고서를 제출했죠. 뾰족한 머리를 가진 또다시 뱀처럼 뾰족한 머리를 가진 긴 검은 생물을 봤다. 최소 6m 돌출되어 있었고 머리도 이제 2.4m 정도 솟아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등 쪽으로는 살짝 갈기 같은 것이 있었다라는 보고를 했고요. 네, 갈기 같은 게 있었다. 괴물이 물리를 미끄러지듯 지나갈 때마다 그 갈기가 철벅거리는 모습이 인상 깊었다라는 아주 자세한 보고서. 네. 상어인가? 네. 그래서 이게 그 녀석하고 4개월 전에 봤던 바로 그 녀석하고 같은 놈인가? 라는 어떤 의문을 갖게 만들고 그때 만든 그 일러스트도 그때랑 좀 비슷하게 그려져 있고 심지어 이 일러스트는 일러스트레이티드 런던 뉴스 신문에 실렸습니다. 그러네요. 그래가지고 이 뉴스 기사 읽어보면은 이게 발견됐다고 막 진짜로 실어놨어요. 그래서 브라질 연안의 바다뱀과 고래가 싸운 기사도 났습니다. 1875년인데 이제 좀 더 이렇게 좀 격투씬이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이건 누가 이겼는지 이거 궁금하네요. 완전 킹콩과 고질라 싸움 같은 그렇죠. 거잖아. 완전 이게 흥미롭죠. 1875년 11월 20 브라질 연안에서 이제 바다뱀과 고래와의 싸움 기사. 그래서 이것도 일러스트레이티드 런던 뉴스지에 실렸는데 잔지바르에 있는 영국 해군 기지 창고에서 석탄을 싣고 돌아가던 중 소형 범선이 거기 이제 선장 드레버가 3마리의 초대형 향유고래를 발견했다고 합니다. 초대형 향유고래를 먼저 발견했는데 그중 한 마리가 거대한 뱀으로 칭칭 감겨 있었대요. 한 마리가 뱀이 칭칭 고래를 하나 감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굉장히 놀라운 거예요. 보기가 비주얼이 엄청 무섭잖아요. 그러게 말이에요. 고래도 네. 큰데. 그리고 그 뱀이 암갈색이었다. 라는 어떤 좀 또 비슷한 주장을 했고 그리고 배는 흰색이었다. 아마 이렇게 감다보니 배도 드러나서 등 말고 배도 보인 것 같아요. 배가 흰색이고 머리와 입이 엄청나게 큰 뱀 같은 괴물을 계속 입을 쩍 벌리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게 입이었는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입을 쩍 벌리고 있었고 머리와 꼬리의 길이는 그러니까 배를 감고 있는 부분을 빼고 9m였대요. 그리고 몸체 길이는 약 한 2.4에서 2.7m. 진짜 몸체 어떻게 길이. 다 그런 거를 수치적으로 막 다 한 번 그러니까. 언뜻 본 걸 가지고 얘기하지. 되게 그러니까요. 신기하네. 근데 어쩌면 선원이면 아. 이 목칙이 워낙 발달했으니까 그러네요. 가능했을 수도 그리고 있다. 고래의 크기를 알고 있고. 고래 크기도 알고 있고 그다음에 막 다치나 이런 걸 하도 다루니까 뭐 그러네요. 돛대나 이런 걸 다루니까 가능할 수가 목축을 있구나. 굉장히 잘했을 거라는 생각은 좀 들어요. 그리고 막 별자리도 막 보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래서 아무튼 이게 15분 동안 고래를 칭칭 감고 붙잡은 채 계속 빙글빙글 돌렸대요 고래를. 그러더니 어느 순간 갑자기 고래를 끌고 머리부터 물속으로 들어가서 끌고 들어가 버렸다는 거죠. 고래는 뭐 끌려 들어간 거겠죠. 죽는 거죠 결국. 네. 고래는 숨을 못 오랫동안 쉬니까. 숨을 못 쉬면 죽잖아요. 그런 게 아닌가. 결국은 고질라와 킹콩의 대결은 아니지만 바다뱀의 승리로. 예, 결착이 났네요. 네네. 양쪽 향유고래가 난 좀 궁금해요. 뭘 하고 있었나? 음. 동료가 잡혀갈 동안. 고래들은 서로 돕고 할 것 같기도 한데. 그래서 힘내 뭐 이러고 있었나? 이런 것들이 조금 궁금합니다. 박치기 막. 박치기하고 저는 이렇게 같이 뛰게 싸워줄 줄 알았거든요. 근데 기록에 따르면 아무것도 안 한 것으로 보입니다. 1893년 12월에는 또 이제 선장 크링글이 또 뭘 봤는데 카나리아 제도 부근을 이제 항해하던 중에 또 이 바다 뱀 같은 걸 마주친 거예요. 그래서 항해 일지에 진짜 빼곡히 적어놔서 지금까지 이제 남아 있는데 기록한 바가 보면 이렇습니다. 뱀처럼 생긴 거대한 물고기. 그리고 그 괴물은 길이가 80피트, 그러니까 24m 정도에 달했고 피부는 번쩍번쩍 빛이 나고 등 쪽으로는 20피트, 그러니까 딱 6m 간격으로 작은 지느러미들이 나 있었고 몸 전체 둘레는 성인 고래만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크링글 선장하고 승무원들이 30분 동안이나 그걸 계속 관찰을 했대요. 계속 드러나 있었나 봐요. 근데 괴물의 몸에 혹 같은 게 3개나 있었다. 그리고 물속을 가르고 나간 속도도 엄청나게 빨랐다. 크링글 선장에 따르면 그 괴물의 머리가 물 밖으로 한 4.5m 정도 튀어나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얼굴을 봤는데 이빨들이 되게 가지런히 있었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건치? 네, 건치. 날카로운 미소. 건치. 건치 미소. 그래서 돌아와서 이걸 얘기를 했는데 오랫동안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된 거예요. 그럴 리가 없다고. 그래서 나중에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 일 때문에 너무 많은 놀림을 받아서 차라리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그 바다 괴물을
있었으면 좋았을까 하면서 간절히 바랄 정도였다. 근데 이 말이 적혀 있는 걸 봐서 자기는 본 거 맞는 너무 억울한 것 같아요. 하지만 내가 아니었으면 했던 거죠. 퍼시 포셋이라고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파토님은 아실 거예요. 이분이 인디아나 존스의 모델입니다. 그렇죠. 영화 인디아나 존스의 맞아요. 영국의 전설적인 탐험가 퍼시 포셋인데 이제 말 그대로 잃어버린 도시를 찾아서 열대우림을 누비던 그런 인디아나 존스의 바로 그 모델이죠. 근데 알려지지 않은 또 다른 얘기가 있는데 걔가 이제 1907년에 아마존 강 상류를 탐사하던 중에 뭔가 아나콘다 같은 걸 발견한 거죠. 근데 좀 너무 큰 아나콘다를 발견한 거죠. 그래서 동료들이 같이 가서 보트를 타고 내려가고 있었는데 그들 앞에 거대한 물체가 나타난 거죠. 아나콘다였죠. 그래서 이 뱀의 길이가 19m, 62피트. 62피트니까 19m 정도 된다고 추정했습니다. 게다가 그때만 해도 아마존에서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아마존에서 발견된 녹색 아나콘다의 그러니까 지금 확인된 아나콘다의 최대 길이가 5.2m라는데 너무 뛰어넘었잖아요. 그래서 런던으로 돌아와서 이 얘기를 꺼냈는데 막 다 동료 학자들이 코웃음을 치면서 거짓말쟁이 취급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뭐 물론 포셋이 잘못 봤을 가능성도 있다고는 하는데 근데 의문이 있죠. 얘는 너무 숙련된 측량 기사였고 당연히 탐험가였으니까 측량에 진짜 완전 고인물이었을 텐데 그리고 실제로 거대 아나콘다에 총을 쏴서 움직이지 못하게 한 뒤 아주 가까이서 관찰했다고 회고록에 적혀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정말 이 말이 정말 이 정도까지 거짓말이냐라는 궁금증이 여전히 드는 그런 상황입니다. 거의 다 왔습니다. 이제 저희 이제 엔딩에 이제 다가오고 있어요. 블라이스하고 존 리즈웨이가 있는데 1966년이에요. 거의 현대로 완전 이제 최근으로 왔죠. 그래서 대서양을 가로지르다가 6m짜리 보트를 타고 이렇게 누워져 가고 있는 그런 여정을 하고 있었는데 반쯤 건너갔을 때 생물체랑 하나 마주친 거죠. 걔가 그걸 바다 뱀이라고 묘사를 했는데 당시 날은 어두웠고 뭐 자그마한 보트 주위에서 뭔가 막 요동치는 거예요. 그래서 막 파도와 물보라가 일고 막 이래서 이제 그래서 선체 너머로 고개를 이렇게 내밀어서 이렇게 밟더니 깜짝 놀랐던 거죠. 거기에 끝없이 길게 뻗은 물체가 마치 뱀처럼 꿈틀거리며 물살을 가르고 가고 있었던 거죠. 진짜 보면은 끔찍할 것 같거든요. 내 배는 6m밖에 안 되는데 그 옆에 이런 검은 것이 계속 옆에 이렇게 헤엄쳐 가고 있었다는 걸 생각만 해도 진짜 소름 끼칠 것 같은데 다행히 그 괴물의 실루엣은 바다에서 뿜어져 나오는 인광 덕분에 어렴풋이나마 눈에 보였대요. 그냥 뭔지 모르게 보이면 더 무서울 것 같은데 귀신의 머리카락인지 뭔지 모를 것 같은데 아 이거 뱀이구나 약간 이런 느낌으로 뭔가 생물이다. 그래서 한동안 숨을 죽이고 괴물을 관찰했는데 잠수했다가 저 멀리서 물보라를 일으키면서 다시 모습을 드러냈다고 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싹 사라졌다고 하는데 그때 이 사람들이 봤을 때 10m 이상으로 추정했다고 합니다. 근데 끝까지 다 보진 못했어요. 근데 어쨌든 최소 10m 이상이다. 그래서 이게 뭐였냐? 이게 이제 최근 기록 중에 하나죠. 참고로 벨기에 동물학자 웨벨만스가 1639년부터 1996년까지의 바다괴물 목격 사례 587건을 다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587건이요? 587건을 다 조사했대요. 하나하나 다 웨벨만스, 벨기에 동물학자 웨벨만스. 이게 진짜 끈기 칭찬해줘야 돼. 진짜 대학원생이 있었나? 이 중에서 착오였을 가능성이 큰 거랑 고의적인 거짓말 그리고 진술 내용이 너무 막연해서 이게 뭔가 좀 검토할 가치가 없는 것들 요거는 좀 추려내고 그런 대로 좀 이건 믿을만하다 싶은 것들 그걸 이제 358건으로 줄였어요. 그런 다음에 거기서도 더 확실하게 믿을 만한 것들을 이제 좀 가지고 와갖고 세부적인 내용을 이제 펀치카드에 다 입력을 해가지고 컴퓨터로 분석한 결과 확인되지 않는 수중 생물체가 9가지 형태로 분류되었다라는 결론을 얻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9가지 형태로 분류된 것을 저는 찾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분류되었다고 그냥 끝나. 이거를 알아보려면 좀 더 이제 과학자나 아니면 좀 더 이렇게 전문가들이 들어가서 접근해서 볼 수 있는 것인 것 같은데 어떤 저의 이제 외국어 실력과 검색 실력과 기타 어떤 과학적 어떤 얄팍한 지식으로는 이 9가지 분류를 이렇게 찾아낼 수가 없었어요. 확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튼 결론은 그래요. 그래도 이 9가지 분류된 생물체 모두 몸체가 엄청나게 크다. 그리고 기이하다. 특이하게 생겼다. 그리고 그런데
길이 18m 오징어도 있다는 게 발견됐고 30m짜리 뭐 고래도 있는데 뭐 없지는 못할 수준이다 정도로는 구분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이 정도는 가능하지 않겠느냐. 아직은 뭔지 모르겠다. 하지만 우리가 아직 모르는 9개의 생물이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한 거죠. 궁금합니다. 9개가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의 결과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 바다뱀이 뭐였냐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게 제구나. 저는 아유, 결국은 큰 오징어인데 아. 대왕 오징어 중에서 발견된 게 한 뭐 18m, 20m라고는 하지만 더 큰 오징어는 있을 수 있잖아요. 그 정도 커지면 더 큰 게 있을 수도 있는데 그 오징어의 두 팔이 더 길잖아요. 2개가 길죠. 특히 2개가 더 길잖아요. 그 촉완이라고 하는데 맞아요. 촉완 끔찍해. 끝에 이렇게 뱃머리처럼 보이는 것 같은 뭔가 이렇게 좀 있잖아요. 넓은 이렇게. 부분이 네, 있어요. 예. 삼각형 비슷한 맞아요. 부분이 있잖아요. 걔가 이렇게 나오면 뱃머리처럼 보일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또 먹이를 먹을 때 이걸로 감잖아요. 초간으로 끌어안기도 하고 그리고 또 뭐 교미시 암컷을 끌어안을 때 이렇게 네. 사용하기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머리가 안 보이고 얘만 나와서 어떻게 하고 있으면 그럴 법도 하다라는 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아니겠는가라는 것이 이제 저의 결론이고 이걸로 마무리를 하고 싶은데 그래도 막 이렇게 너무 신화적으로 가면은 이제 여기는 과학하고 앉아 있는 얘기 때문에 아니 뭐 네. 여기가 언제부터 과학하고 그래요? 하지만 이 모든 것을 뱀으로 보고 싶어하는 거는 인류가 너무 오랫동안 그 뱀에 대한 어떤 신화적인 이제 공통적인 어떤 그런 게 있지 않았나 집단 무의식 같은 것 때문에 계속 뱀으로 보이는 뭐가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뭐 뱀이 없을 이유도 없잖아요. 맞아요. 진짜 바다에 사는 뱀이 진짜 있기는 하니까. 네. 거대 장어 같은 게 있을 수도 그러다가 있잖아요. 어쩌다가 깊은 심해 큰 게 살 수도 있고 네네. 흔하진 않아도. 우리가 심해를 다 모르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육지에 고질라는 못 살아요. 왜냐하면 육지에서는 몸이 커지는데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네, 네. 무기 중력 때문에 자체 무기를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고질라도 보면 나름 이제 하체가 되게 굵고 상체는 좀 얇게 돼 있잖아요. 네네 나름 이제 나름 메커니즘을 좀, 그리고 저희 건담도 다리가 두껍고 그쵸, 그런 그쵸. 식으로 그렇게 안정감 그리는데, 있게. 예. 근데 사실 물 속에서는 상관이 없거든요. 뭐 이론적으로는 뭐 무한정 커질 수도 있단 말이에요. 자체 무게를 지탱을 안 해도 되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면 큰 뱀이든 뭐 저 오징어든 얼마든지 있을 가능성이 이게 비과학적인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이게 어떤 신화적인 생각만으로 갈 아닐 필요는 수 없다. 있다. 예, 그런 생각은 들어요. 네, 저도 사실은 네. 이게 심해가 뭐가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심해를 좋아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거기 가능성이 있잖아요, 실제로. 그쵸, 그쵸. 있죠. 예. 과거에 공룡 많이 살았을 때 생각하면 그때도 바다에도 역시 커다란 공룡에 준하는 생물들이 많이 살았을 텐데 대멸종 시기에 거의 육지에 있는 건 거의 다 뭐 멸종되었다고 해도 바닷속은 사실은 알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요. 이렇게 얘기해 주니까 너무 좋다. 뭐 있다고 진짜. 믿는 게 더 좋거든요. 아니 진짜로 이거는 뭐 꼭 신화로 물론 아까 그 2.4km였나요? 네, 2.4kg가 있었습니다. 저는 크라켄. 2.4km가 어디서 나왔나 생각을 해봤어요. 네. 2.4km가. 네. 근데 그거는 불가능하죠. 네, 설마 불가능하죠. 하니. 예. 근데 이런 생각을 했어요. 뱃사람들이 뭔가를 봤어요. 근데 이제 당시에는 미터로 얘기 안 하고 아마 뭐 피트 야드로 얘기했겠죠. 그러다가 단위가 엄청 커 100야드는 돼 보여 하다가 100야드가 뭐냐 1마일은 돼 보인다. 1마일보다 더 커 1.5마일이면 2.4km니까. 100만 대군. 그러니까는- 100만 대군, 쓸데없는 100만 대군 딱 그거구나. 실제로 그러니까요. 100만이 있었던 적도 없지만.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가 뭔가를 번역해 나올 때 피트 야드 마일을 킬로미터로 번역하면 이상한 숫자가 되기 때문에 그 배경의 논리가 안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러고 보니까 그런 식인 거잖아. 우리가 뭐 대충 우리 조선시대는 대충 이랬잖아요. 한 대충 10리만 가면 된다. 그치. 라는 거는 길이가 10리가 실제로는 아니잖아요. 아니야, 뭐 3km일 수도 있고 6km일 수도 있고. 그냥 대충 가다 보면 나온다. 그런 뭐 식인 거고. 그런 것이 이거 어떤 뭔가 구척 장신. 본격적, 그쵸. 네. 구척 장신이나 뭐. 그리고 이 번역상에서의 네. 문제들이 있어가지고 이 도량경 그렇네. 원산에서의 그러니까 이렇게 그러네. 말한 거야. 1.5마일이라고 얘기한 건데 우리는 번역하면 2.4km니까 굉장히 구체적인 숫자 같이 보이지만 네. 사실은 그냥 엄청 1.5마일이었던 커라는 거예요. 것에 네. 선언적인 말이었을 수도, 네. 은유적인 말이었을 수도 있네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여담이지만은 한국말 그 외국에 이제 저런 도량경을 번역해 올 때 반드시 원래 걸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인 네. 게 여기에서 저게 예를 들어 저걸 더 구체적으로 쓸 수 있잖아요. 그래서 1.5마일은 정확하게 2.4km는 아니니까 네. 뭐 예를 들어서 뭐 2.46km다 이렇게 나오면은 엄청나게 구체적으로 관측한 맞아. 것 같이 보이는데 네. 사실은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구별을 해줘야 된다는 생각을 해서 그래서 뭐 일단 저 크기는 말이 안 되는 거지만 네. 과장하다 보니 원하는 학습말까지 간 거다라고 생각이 저 들어요. 완전 지금 동의됩니다. 2.4는 있을 리가 없을 거고. 4가 뭐야? 2.5, 네. 2.5지 2.4가 뭡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네. 2.5면 2.5지 2.4는 뭐 그러니까 몇 그렇게까지 킬로미터. 구체적으로 본다고 그거를? 그러니까 저도 이 숫자가 계속 이해가 안 돼서 이런 게 뭐지? 이러면서 너무 뻥튀기를 했나? 이러면서 그런 게 약간 중국 무협인가? 이러면서 그런 게 어. 예, 외국의 도량형들은 특히 마일 야드 뭐 저 갤런 이런 것들을 번역해 나오는 과정에서 그거를 구체적으로 쓰는 게 논리적으로는 맞지만 합리적이진 않은 거예요. 아 그렇군요. 네. 저는 완전 납득했습니다. 그러면은 그렇게 있을 수도 있죠. 그리고 모닥불 피우고 물 사라진 건 그냥 썰물 밀는 거였던 것 같습니다. 그럼 뭐 크라켄하고 무슨 뭐 그 암초 네, 네. 섬하고 헷갈린 네, 거지. 네, 네, 크라켄 네. 저기 있었고 네, 암초 네. 섬은 딴 거였고. 네, 그리고 그 와중에 물 올라오고 하다 보니까 아유 얘 그냥 잠수한다 막 이렇게 생각하며. 그건 있을 수가 있는 네. 일이죠. 네. 근데 저는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뭐 집단 환각 얘기를 많이 하는데 네. 집단 환각도 과학이 아니에요. 저런 식으로 풀어나가면 안 돼요, 여기를. 맞아요. 그러니까 집단 환각이란 것이 만약 있었으면 집단 환각이 정말 있었으면 왜 있었는지 알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일이 그냥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집단 환각이란 게. 그 집단 환각이란 것은 사실 약간 융 개념이라고요. 네, 한융 네. 개념인데 집단 환각이라는 것으로 너무 문제를 해결하려는 경향이 있는데 집단 환각이 정말 존재한다라는 메커니즘도 사실 없어요. 왜냐하면 융조차도 완벽하게 과학도 아니고 살짝 신비주의 걸쳐 이용 있잖아. 신비주의는 나중에 많이 빠졌죠. 네. 그러니까 집단 환각이라는 걸 정확하게 말하면은 서로 다른 의식을 가진 개인들이 무슨 이유론가 같은 것을 본다는 얘기인데 네. 그게 뇌과학적으로 설명이 되나요? 안 되죠. 안 되죠. 네. 그러니까는 뭐 예를 들어서 엄청나게 취해가지고 이러다가 무슨 뭐 오징어를 좀 더 크게 본다든가 이런 정도는 있을 수가 있지만 야 크라켄 막 네. 어디 아 있었는데 없었어. 아 그래 그럼 나도 본 걸로. 막 야, 그렇게 벌거벗은 임금님 수준으로. 근데 아까 보니까는 뭐 실제로 잡기도 했고 뭐 고기도 뜯어와가지고 썩어가고 있었고 네. 이런 구체적인 상황들이 있는데 그 모든 것을 집단 집단 환각으로, 환각으로 네. 치부하는 것은 과학적인 태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맞는 것 같아요. 진짜 그 군중 심리학으로 아무리 가도 불가능한 구체적인 증언들이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뭐 올가미를 던졌는데 살점이 썩었고 뭐 18kg는 됐고 이런 얘기를 그런 걸 모두 다 똑같이 봤다고? 그건 좀 이상하죠. 네, 네. 그런 거는 문제를 이제 해결하는 올바른 태도는 아니다라고 생각이 돼요. 아 시원해. 그래서 마음이 편하다.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저는 이제 이런 걸 네. 생각을 많이 했잖아요. 네. 이런 건 아니지만 바다뱀은 네. 아니지만 뭐 네. UFO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면 그것 자체의 문제들도 많아요. 많지만은 그것을 풀어내려는 과정에서도 A라는 것을 인정을 하기 싫으니까 B라는 비과학을 또 끌고 와가지고 사실은 하지만 얼핏 보기엔 이게 더 과학적으로 보이지만 과학적이니까. 사실은 그다지 과학이 그것도 아닌 아니었던. 그걸 가져와가지고 그걸 해결하려는 이런 유혹들이 있단 말이에요. 네네. 그것도 이제 그렇게 과학적인 태도는 아니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죠. 참고로 바다뱀을 선정한 이유는 제가 그냥 크툴루를 좋아해서 크툴루. 사람들 머릿속에 크툴루라고 이제 그 바닷속에 있던 거대 어떤 우주적 존재 아주 태고적 지구가 만들어질 태고적부터 있었는데 원래 지구의 것은 아니고 우주적 존재였는데 심해 속에 살고 있다고 믿어지지는 않는 그냥 누군가 창작자가 만들었는데 그게 이제 미솔로지가 되면서 저희 창작자들에게는 약간 반지의 이런 것처럼 하나로 완성된 어떤 세계관이 있고 크툴루 세계관이 있거든요. 그래서 크툴루 세계관이 항상 매력적인데 크툴루에 대해서 실제로 그 소설가가 쓴 걸 보면은 굉장히 좀 뭔가 모호하고 무섭게 묘사를 해놨어요. 근데 일러스트레이터를 보면 항상 거대 문어나 이런 식의 어떤 촉수괴물처럼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결국은 인류 머릿속에 촉수괴물이 있다. 나는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인류의 머릿속에는 촉수괴물이 있다. 이제 기후변화가 심각해지면 심해 깊숙한 곳에 살던 친구들이 올라올 가능성도 있으니 네네. 그때. 기대해 보겠습니다. 바다뱀. 바다뱀. 네. 그 생각도 들어요. 왜 이 바다뱀 신화에 물론 상당 부분은 거짓이거나 착각이겠지만 개 중에는 또 뭔가 앞으로 등장할 것도 있겠다. 그래서 이거를 신화와 비과학과 전설의 영역으로만 밀어놓을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가능한 건 가능한 부분으로. 그럼요. 가능한 건 가능한 거죠. 아직 우리가 모르는 게 너무너무 많으니까. 사실 저는 그런 게 있는 걸 더 좋아하기 때문에 마음 한편 한 구석에는 걔는 없어. 그게 있어야지. 걔는 너무 크잖아요. 걔는. 걔가 있어야지. 걔는 그 사진 보니까 3만 하더만 그냥 막 물에서 막
바다에서 나오는 거니까 거대합니다. 산만하더만. 그 고야의 그 거인같이 막 그런 막 아유, 예, 이상이죠. 예, 코스믹 호러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오, 지금 보고 계신 거예요? 지금 막 불현듯 검색했는데 어우 장난 아닌데요 비주얼이? 네. 그런 게 있어야죠. 오. 얘는 없을 것 같죠? 딱 보기에도. 과학자 눈으로는 어떻습니까? 크툴루라는 이름만 그 발음만 생각했을 때 뭔가 귀여운 건가? 이런 크툴루 뭐 이래서. 얘는 정말 살벌합니다 좀. 연관 검색어에 크툴루 모해화가 있어서 아니 그런 거 보지 기대가 말아주세요. 자 이렇게 판다와 크툴루. 귀여운 판다와 크툴루. 정반대에 있는 바다뱀 무서운 크툴루를 네. 살펴본 오늘 6월호 응. 6월이었고요. 아 알찼다. 6월이었다. 6월이었다. 네, 그리고 오랜만에 아주 제대로 방송을 했는데 네. 알차게 이렇게 풀 컨디션으로 오늘 6월호 마쳤고 우리 7월 가면은 또 여름이 되니까 모기. 여름에 우리를 괴롭히는 각종 뭐 생물들 작은 판다와는 생물들. 다른 느낌의 가족 생물들. 작은 생물들이 있으니 네. 그런 애들을 한번 골라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한번 들었고요. 좋네요. 이거는 이제 예. 편하신 대로 하시면 되고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바다뱀 시원한 바다에서 이렇게 마음껏 논이는 바다뱀 얘기를 했는데 7월 달에는 좀 뭐 시원한 거 없을까요? 시원한 거. 시원한 거? 예. 시원한 거? 사실은 얼음 괴물? 아 뭐 진짜 혹시? 그 괴물 시리즈를 하려고 그랬거든요. 아, 그 괴물 시리즈. 인류의 살인. 박물지에 이렇게 등장하는 여러 가지 이상한 괴물. 그거 하죠 뭐. 네. 머리 없는 괴물 뭐 이런 것들 네. 있잖아요. 그런 거. 남양 특집. 그런 거 하죠. 그런 걸 하면서 우리가 그런 네. 생각을 해봅시다. 뭐가 이걸로 착각될 수가 있었을까? 네, 네, 네. 아. 그리고 어쩌면 굉장히 괴상해 보이지만 이건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네, 그런 네. 것도 있어요. 네, 과학적 판단을 하면서 예를 들어서 이런 건 없는 것 같아요. 우리 마르코 폴로의 동방경문록에 봐도 괴상한 동물들을 예, 봤다고 막 그려져 있는데 머리가 없이 가슴에 뭐 눈, 코, 네 입이 그런 있는 그림 갖고 올 어. 겁니다. 솔직히 말해서 걔는 조금 가능성이 희박해 보여요. 네, 그런 네, 존재는. 이거 뭐 궁금해서 막. 예. 그렇게 이렇게 우리는 다음 7월 달에는 더 재밌는 얘기로 만나 뵙는 걸로 하고 오늘은 여기서 마치고 네. 우리는 이제 회식을 하러 가겠습니다. 우와. 돼지갈비 먹는 거예요? 네. 돼지갈비 너무 먹고 좋다. 싶어요. 좋아요. 네. 네, 여러분. 저희 이제 7월 달에 만나 뵐 텐데 더워지고 있습니다. 특히 6월 달인데 지금 예전에 20년 전에 8월 달처럼 더워지고 있습니다. 올 여름 엄청나게 덥다고 하고 비도 많이 온다고 하는 걸로 보아 지금부터 건강 조심하시고 지금부터 자양강장 장어 드시고 삼계탕 드시고 복날 기다리지 마. 지금부터. 내일이 복날이다. 네, 매일이 복날이다. 잘 드시고 좀 체력을 비축하겠다. 저도 요즘 정말 밀어놨던 운동을 드디어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우와. 하루에 불과 10분, 20분이긴 하지만 우와. 하는 것과 안 하는 것은 다르다. 우와. 생존은 네. 중요하죠. 이번 여름에 살아남아야 되기 때문에 다들 건강 조심하시고 네. 7월 달에 더 더울 때, 더 힘들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학하고 앉아있네.